오늘 우리 김재환 교수님을 모시고 강의를 하는데 행복한 평화와 너무 쉬운 통일이라니 70여 년 동안 우리는 단 한 발짝도 못 나갔고 2년 전에는 정말 어마어마한 상황이었잖아요. 곧 평화가 오고 우리의 미래가 좀 밝게 그려졌었는데 지금 2년이 지난 지금은 정말 굉장히 어둡잖아요. 아무것도 다시 수십 년 전으로 돌아가는 것 같고 그런 것에 대한 어떤 해명을 해주셔야 되는 오늘 이 자리인 것 같습니다. 왜 너무 모른다, 너무 모르는 정도가 아니라 거의 모른다, 제대로 알고 있는 게 거의 하나도 없다, 이 정도의 수준의 말씀을 많이 하시거든요. 이해를 못 하거든요. 저 사람들은 정말 나쁜 사람들이었구나 이렇게 얘기하지만 30년 동안 해서 그 사람들이 하면서 온 과정을 단 하루도 이해를 못했기 때문에 그런 쉽게 그 사람들을 오해할 수도 있고 조금 뭔가 잘못됐다 그러면 그거 갖고 그 사람들의 삶 전체를 갖다가 뒤집기도 하거든요. 우리는 그럴 때마다 좀 나 자신을 되돌아봤으면 좋겠는데 그런 노력들은 잘 안 하고 그냥 남들의 티끌은 어마어마하게 크게 보이고 아닌 것도 또 오해까지 해가면서 확대 재생산하는 그런 문제가 우리는 언제부턴가 그런데 되게 익숙해져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정말 올바로 우리의 역사와 우리의 상황을 이해하고 그것에 대해서 그걸 토대로 해서 미래를 또는 그 상황을 분석한다 그러면 우리는 큰 힘을 가질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같이 하고요. 오늘 김재환 선생님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오늘 2강 행복한 평화 너무 쉬운 통일이라는 제의 강의를 해주실 건데요. 김재환 선생님은 이전에 대통령 비서실 통일외교안보정책실 행정관으로 계셨고요. 개성공단관리위원회 기업지원부장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개성공단에 대해서 우리나라에서 어느 누구보다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고 가장 확실한 정보를 주실 겁니다. 우리 함께 살 수 있을까라는 저서가 있고요. 그리고 근래 이제 2017년도 현 정부가 들어서면서부터 개성공업지구 관리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계시고 개성공업지구 지원재단 이사장을 현재 맡고 계십니다. 김재환 선생님을 모시겠습니다. 박수. 개성공업지구 지원재단 이사장 김진양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여기 안산에 연결에 지금 이름이 바뀌었습니다만 최초의 안산 통일 포럼이었어요. 최초에 왔던 해가 2013년도였습니다. 2013년 이후에 매년 2번은 반드시 여기 와서 드렸습니다. 자주 올 때는 안산 통일 포럼뿐 아니라 안산 지역에 있는 여러 단위들 강의나 특강 한다고 한 해에 10번 정도 왔던 적도 있습니다. 좋은 시절이라는 당시에는 박근혜 정부, 이명박 누구도 통일 평화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을 때 엄혹한 시절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 안산 오면은 솔직한 심정으로 고향에 온 듯한 느낌이 좀 있습니다. 저는 원래 대구가 고향입니다. 대구에서 경북대학교에서 북한 통일 문제로 박사를 했고요. 이후에 좋은 계기가 되어가지고 돌아가신 노무현 대통령을 모시고 청와대에서 5년간 대북 정책을 해서 드렸습니다. 한반도 평화 계속본부, 한반도 평화 정책을 입안하고 국정과 협상하고 국정과 비서관을 거쳤었는데요. 청와대에서 대북 정책을 직접 만들어내고 3회 정도 때만 하더라도 그 당시는 국민의 정부의 대북 평화주의 정책을 개선하고 있었기 때문에 별로 어려운 게 없었습니다. 남북관계는 별로 어려운 게 없었습니다. 진짜 어려운 것은 그 5년 내내 어려웠던 것은 국내 문제였습니다. 국내 문제 누구였을까요? 누가 그렇게 어렵게 했을까요? 잘 아시잖아요. 분단 심화의 뉴스들을 계속 만들어내는, 저는 언론이라고 칭하지 않습니다. 분단 뉴스 회사다. 분단 뉴스 회사다. 선생님들 좀 외람된 이야기입니다. 언론 공정성, 객관성, 정확성, 사실성
적시성을 담보하는 언론이 존재할까요? 존재하지 않습니다. 뉴스를 파는 겁니다. 그 회사의 존립을 위해서 뉴스를 파는 겁니다. 엄혹한 현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신문을, 방송을, 언론을 접할 때 언론으로 접합니다. 당연히 정확성, 공정성, 객관성을 담보하고 있을 거야 라는 신화 속에서 보게 됩니다. 엄청난 오류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데는 언론사 사주의 이해관계를 위해서, 어떤 회사는 자신들의 월급을 위해서 참혹한 이야기입니다. 이미 그렇게 자본주의는 고도화되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진짜 분노스러운 거예요. 국민은 국가의 목적입니다. 국민은 정치의 목적이에요. 국민을 상대로 거짓을 일반화해서 보도한다? 어마어마한 범죄 행위입니다. 그런데 문단체제는 그것을 일상화시킵니다. 아주 무거운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가 발 딛고 서 있는 현실입니다. 여기에서부터 이제 강의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오늘 제가 이야기 될 주제는 행복한 평화, 너무 쉬운 통일. 분위기. 마음대로 하십시오. 아까 우리 이진호 대표께서 소개해 주셨는데요. 행복한 평화, 너무 쉬운 통일, 동의가 되세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시는. 왜 동의가 안 됩니까? 단순합니다. 모르기 때문에. 진짜 동의가 안 됩니다. 다 모르기 때문에. 오늘 강의 내내 아마도 모른다는 얘기를 계속 할 겁니다. 뭘 모를까요? 행복한 평화는 충분히 동의가 되시죠? 네. 맞잖아요. 평화는 진짜 행복한 겁니다. 네. 우리는 일상적인 전쟁적 상황, 즉 전쟁을 못 끝내고 있는 휴전협정 체제, 즉 분단 체제를 살고 있습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말입니다. 전쟁을 못 끝내고 있습니다. 국제법적으로 전쟁 중인 상황에 놓여 있단 말입니다. 이 분단체제 휴전협정이 사실은 국민 불행의 구조적 근원입니다. 그런데 누구도 이 분단에 대해서 온전히 제대로 설명해 준 적이 없습니다. 학교에서 배운 적 있습니까? 가르치지 않습니다. 왜 분단되었죠? 5천만 국민 대중 모두가 우리 아버지, 할아버지 모든 이 공동체의 구성원들이 분단을 살아가고 있어요. 누구도 분단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해요. 근데 분단에 대해서 아십니까? 왜 분단되었죠? 왜 분단이 유지될까요? 그 비기는 뭘까요? 라는 분단의 본질에 대해서 우리는 체제적으로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것을 가르치면 분단은 극복되어져 버립니다. 다시 묻습니다. 왜 분단되었을까요? 남과 북의 분단은 남과 북의 이념 갈등으로 촉발되었습니다. 거짓말입니다. 분단을 획책하고 했던 세력들이 이념 갈등을 촉발시켰죠. 근데 이 영역은 잘 모르겠어요. 안 가르쳤기 때문에. 분단 극복이 뭐냐? 평화이고 통일입니다. 우리가 통일은 알까요? 진심으로 묻습니다. 지금 진지하게. 통일은 알까요? 모릅니다. 단호하게 제가 늘 이야기합니다. 통일을 모른다고 이야기합니다. 통일을 모른다. 뭘 모른다는 이야기일까? 제가 2013년부터 왔다 그랬죠. 매번 강의 때마다 항상 강의 모두에 반드시 묻고 지나가는 한 대목이 있습니다. 그 질문이 뭐냐면요. 혹 이 자리에 계신 선생님들 중에 우리 대한민국의 국가의 공식 통일 방안을 아시는 분 계십니까? 있어야 되는데. 그래도 안산 통일 포럼인데. 안산 한겨레 평화 통일 포럼에 이걸 말입니다. 똑같은 질문을 우리 국민들한테 물어봅니다. 국민들한테 물어봤습니다. 귀하께서는, 선생님께서는 우리 대한민국의 국가의 공식 통일 방안을 아십니까? 라고 질문하면 몇 프로가 안다고 답변할까요? 1%가 안 됩니다. 사실은
나라의 공식 통일 방안이 있는지조차를 모릅니다. 그런 개념이 있는지조차를 모릅니다. 왜? 왜 모를까요? 안 가르쳤기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이란 말입니다. 31년 된 나라의 공식 통일 방안이라는 게 고유명사로서 존재합니다. 89년 9월 노태우 정부 당시에 정부가 수립을 하고 정부 차원에서 이것을 발표하면 다음 정부가 부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엄격히 법제화하기 위해서 국회를 동원해서 비준 공포하게 한 나라의 공식 통일 방안입니다. 그 이후 단 하루도 국가의 공식 통일 방안 지위에서 내려와 본 적이 없습니다. 이름은 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입니다. 중요한 것은 말입니다. 그 명칭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통일의 실체적 개념, 통일의 의미, 통일의 과정, 이것이 우리 국민들이 대부분 생각하는 그 통일의 상과 완전히 다릅니다. 여러분 혹시 평화가 통일이다 라고 말씀드리면 동의가 되세요? 평화가 통일이다. 통일은 통일이고 평화는 평화인데 뭔 말일까? 통일의 실체적 개념에 대해서 모른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안 배워봤기 때문에. 안 가르쳤기 때문에. 왜 안 가르쳤을까요? 분단체제입니다. 다시 분단을 묻습니다. 누구에 의한 분단이었을까요? 누구를 위한 분단일까요? 몰라. 아, 머리 아파. 그냥 딱 얘기해 주지. 왜 저럴까? 짜증나. 우리 5천만 공동체 성원, 나아가 남과 북의 8천만 공동체 성원들의 기본 정체성을 묻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모릅니다. 블랭크. 사실은 말입니다. 분노해야 됩니다. 분노해야 됩니다. 진심으로 드리는 이야기입니다. 근본을 가르치지 않았어요. 통일 교육은 말입니다. 중요한 교육이 아닙니다. 기본 교육. 근본 교육이에요. 안 가르쳤어요. 우리가 이 공동체가 어디에서 어떻게 왔으며 어디로 나아가는지 그 기본을 가르치지 않았어요. 그러면 분단, 통일, 평화의 일주체로 늘 상수로 있는 북, 노스코리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북에 대해서는 얼마나 알까요? 자신 없죠. 자신 없습니다. 북에 대한 완벽한 무지를 북맹이라고 합니다. 문맹, 큰맹처럼 누구나 다 똑같이 북맹입니다. 여기에는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전문가 비전문가 없습니다. 다 똑같이 북맹입니다. 북에 대한 완벽한 총체적 무지. 북에 뭘 모른다는 이야기일까? 북에 무엇을 알까요? 북측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는지, 어떤 가치관을 가졌는지, 어떤 삶을 지향하는지, 소위 말하는 북한, 저들의 국가의 전략은 뭔지, 진짜 저들은 통일을 원하는지, 사회주의가 뭔지, 집단주의라는 게 과연 뭔지, 고도의 공동체 사회라는데 그것은 어떻게 구현될까? 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단 한 번도 제대로 교육받아 본 적이 없습니다. 그거 알면 위험해집니다. 왜 위험해질까요? 단순합니다. 압축해 볼까요? 단순합니다. 진짜 압축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들은 진심으로 평화를, 통일을 원합니다. 진심으로. 우리가 원하는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진짜 남과 북의 평화와 통일을 원합니다. 라는 사실을 공유하면 안 되는 거예요. 큰일 나는 거예요. 범접하면 안 되는 거예요. 미국은 공부할 수 있고, 유럽은 공부할 수 있고, 일본은 공부할 수 있는데 그 북에 대해서는 알면 안 되는 거예요. 저 권력이, 저 정치 권력이 어떻게 유래되었고, 저 나라는 어떻게 건설되어졌고, 무엇을 추구해 왔는지, 어떤 삶을 사는지 그냥 다 블랭크가 아니라 사실은 엄청나게 왜곡했죠. 오도했죠. 적대적 분단 체제는 말입니다. 결론적으로 적대적 분단 체제는 엄존하는 북, 실제는 북을 왜곡, 오도할 수밖에 없었던 체제입니다. 이런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쭉 옆으로 빠져가지고
호시탐탐 적화 야욕을 누리는 북한은 존재할까요? 우리 사회의 보편적인 상식에는 존재해야만 합니다. 우리의 상식과 실제적 진실은 같을까요? 진짜 존재할까요? 이런 말들 자체가 진짜 두렵습니다. 우리의 상식 속에는 반드시 호시탐탐 적화 야욕을 누리는 북한은 존재하는 게 당연한데 음존하는 실제 속에서는 그렇지 않다? 어마어마한 폭력적인 이야기죠. 기존의 가치관을 완전히 허무는 어쩔 수 없습니다. 이게 바로 분단체제라는 겁니다. 수많은 거짓 왜곡 보도들이 난무했던 김정은 위원장의 건강 이상설 어떻게 생각하셨습니까? 그냥 해프닝이었을까요? 아닙니다. 굉장히 의도적인 겁니다. 딱 한 가지를 노렸습니다. 180석 압도적 의석을 가져간 집권 여당은 북측과의 관계 모색에 나서지 마라 라는 경고입니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누가 그러고 있을까요? 우리가 모르는 분단의 본질, 분단체제 작동의 메커니즘, 이 한반도 분단을 둘러싼 미국, 중국, 일본, 이 국제정책 패권의 질서들, 그 힘관계까지 제도교육은 단 한 번도 가르치지 않았어요. 허용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영역은 다 맹입니다. 맹. 아, 잘 모르는구나. 기본도 몰랐구나. 라는 것에서 강의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행복한 평화, 너무 쉬운 통일. 저에게는 9시까지 2시간이 주어져 있습니다. 굉장히 폭력적입니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이춘환 대표님, 말이 됩니까? 너무 잔인해요. 70년, 75년 분단의 역사를 2시간. 이것은 선생님들 수학 공식, 수학의 공식을 외우는 게 아닙니다. 부단한 그 역사적 맥락에 대한 기본 이해가 있어야 그나마 조금 보일까 말까 하는 이 자리에 40평생, 50평생, 60평생의 삶을 살아오시면서 가졌던 기존의 인식 체계 속에서의 기존 인식 체계에서의 분단, 통일, 그 모든 것을 허상이라고 지금 버려야 하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2시간 만에 가능할까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문제의식 정도만 던질 겁니다. 제가 카이스트 미래전략대학원에서 소위 말하는 공학, 물리학을 전공하는 그 아이들한테 한 학기 대학원생들 한 학기 기본 교양으로 가르치는 이야기를 지금 2시간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머리가 터집니다. 엄청난 폭력을 제가 여러분들 안겨줘야 됩니다. 그래서 큰 욕심 내지 말고 문제의식 정도 던지겠습니다. 문제의식 정도. 그래서 분단 잠시 들여다볼 것이고요. 통일의 개념 잠시 볼 것이고 그 기본을 이야기할 겁니다. 그 영역 속에서 우리가 몰라도 너무 몰랐던 북에 대한 내지는 분단에 대한 통일에 대한 기본 인식들 조금씩 넓혀 나가는 과정 속에서 인식의 지평들이 더욱더 넓었으면 좋겠습니다. 저 이외에도 다음 주부터 또 아주 훌륭하신 분들이 많이 온다고 들었습니다. 2013년 최초에 안산통일 포럼에 제가 강의 왔을 때만 하더라도 이번 기수에 그 선생님들이 강연자들 모습 보니까 진짜 엄청나게 발전했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훌륭하신 분들을 많이 모시고 있더라고요. 그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행복한 평화, 너무 쉬운 통일을 말입니다. 트릭이 아닙니다. 진실입니다. 다만 우리는 이 통일을 모르고 있을 뿐입니다. 알면 진짜 쉽습니다. 너무너무 간단합니다. 고개 한번 끄덕일 수 있는 그 마음이면 이미 통일입니다. 다만 우리는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고개가 끄덕여지지 않습니다. 단순한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를 드릴 거고요. 개성공단 이야기는 제가 지금 개성공단 담당하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 왜 이 개성공단이 몰랐을까? 왜 저 어마어마했던 개성공단의 본질적 가치를 우리는 몰랐을까에 대한 문제의식을 던지기 위한 하나의 모델로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분단에 대한 이해. 대학의 교양 과목 수업이 같지 않습니까? 분단을 좀 보자면 잠시
통일의 개념을 갖지 않습니다. 이건 보시면 됩니다. 개념 쉽습니다. 알면 쉽습니다. 알고 모르는 차이입니다. 세 번째, 북. 기본 원리. 가장 많은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게 북이라는 얘기입니다. 적대적 분단 체제. 이 분단은 북을 악마화했습니다. 폄훼하고 혐오하게 했습니다. 미움을 가르쳤습니다. 적대를 가르쳤어요. 정오를 심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내 가족인데, 내 형제 자매였는데, 내 동포인데 철저하게 통일을 가로막고 분단을 심화시켜야만 했기 때문에 그 악마화를 동원했던 겁니다. 참으로 많은 이야기들이 필요한 영역인데요. 그냥 기본 원리 정도만 말씀드리고 마지막 개성단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분단체제와 통일의 부재, 우리는 배워보지 못했습니다. 통일의 3대 영역이 바로 분단, 통일, 북인데요. 사실 여러분 제가 북측이라고 그러면 자꾸 북측이라고 그러죠.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냥 북한이라는 용어 자체가 조금 일방적 개념이어서 거의 훈련받은 단어로서 북측을 얘기합니다. 무슨 뜻이냐면 북측의 공식 명칭은 아시다시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입니다. 저는 대한민국에서 북측과 북측과의 공식 협상을 가장 많이 한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모든 협상장에서 남과 북측은 귀측, 남측, 북측 이렇게 통일되어 있습니다. 우리들의 보편적인 상투적 어구로서 북한이라 그러면 북측은 반드시 우리에게 남조선이라 그럽니다. 남조선에 딱 듣는 순간 살짝 묘해집니다. 그 감정을 나도 상대방에게 주지 않기 위해서 남측, 북측이라고 합의를 했습니다. 남측, 북측의 용어를 만든 것은 북측이 아니라 우리가 만들었습니다. 우리 한국의 PD연합회, 기자협회 이런 곳에서 만들어가지고 제안했던 게 바로 남측, 북측인데요. 북한을 북측이라고 칭하겠다라는 측면에서 말씀드립니다. 분단 통일 3대에 가르치지 않았다라는 거고요. 분단을 가르치지 않았다. 통일을 가르치지 않았다. 북은 오히려 엄청나게 왜곡하고 오도했다. 그래서 말입니다. 우리들의 상식 속에 존재하는, 우리들의 보편적인 상식 속에 존재하는 그런 북한은, 그런 북측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실까요? 내 개인의 인식이면 문제가 안 됩니다. 5천만 국민 대중 전체의 인식이기 때문에 이게 결과론적으로는 재앙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왜곡된 상황에 북에 대한 이미지를 가지고 우리는 대북 정책의 여론을 만들어냅니다.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마어마한 이야기입니다. 75년 분단이 가리고 왜곡했던 이야기들입니다. 그것을 알아가는 과정은 놀랍고 감동스럽고 눈물을 날 수 있습니다. 참으로 미워했던, 적으로 배웠던 그들도 우리를 향해서 엄청나게 적대적 감정을 갖고 있을 거야 라고 생각했던 그들이 참으로 맹랑하게 우리를 지고지순한 동포로 생각합니다. 어떠한 세입견 없이 열린 마음으로, 선한 마음으로, 진솔한 마음으로 순수하게 민족의 관점에서 우리를 대해줄 때 감동이고 눈물입니다. 75년 분단 체제가 왜곡하고 가로막았던 그것을 알아가는 과정은 그래서 희열입니다. 그 희열 이면에 아직도 여전히 작동되어지는 분단 체제는 우리 사회 속에서 북의 이미지는 여전히 똑같습니다. 이 간극, 그때 좌절감을 느낍니다. 그 간극이 좌절감을 느끼게 합니다. 엄청난 좌절감입니다. 우리는 그 경험을 어디에서 했는가? 14년간 개성공단에서 남과 북의 6만의 노동자들이 함께 생활하면서 확인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누군가는 반드시 닫아야 되는 곳이 바로 개성이었습니다. 개성은 그렇게 분단체제 심화를 추구했던 세력에 의해서 닫힌 겁니다. 그냥 2016년 6월 10일 날 박근혜 대통령이 그거 닫으세요. 이 한마디가 나오기까지 그 박근혜 대통령에게 닫아야 된다라고 계속 주입했던 그들, 그 분단 세력들, 그들이 개성을 닫은 겁니다. 사실은 여담입니다만 우리 국민들한테 물어봅니다. 개성공단은 왜 닫혔죠라고 물어보면은
40%가 북측이 닫은 줄 압니다. 우리가 2월 10일 날 이방기로 툭 닫은 겁니다. 12시간 만에 닫았습니다. 아무런 통보 없이. 그만큼 이 영역은 외고 보도가 일반화되어 있는 영역입니다. 여하간에 가르치지 않았다. 전반적 통일인식의 부재, 한계, 오류, 이 상징이 바로 풍맹입니다. 전반적인 통일인식의 부재, 풍맹으로 퉁쳐서 얘기하는데요.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분단에 대한 이해. 지금 저쪽에 저 시계가 예, 할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9시까지. 하다 보면 말입니다. 말이 막 빨라질 때는 시간이 쫓기는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말이 진짜 빨라질 수 있습니다. 분단에 대한 이해. 여러분, 선생님들. 분단의 본질, 분단의 기원 단순합니다. 참 단순합니다.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분단은 왜 되었을까요? 저는 늘 분단의 본질을 이 한 장의 사진으로 설명합니다. 분단의 기원, 본질, 외세. 이 사진에는 말입니다. 2차 세계대전에 두 전범국가가 나란히 놓여 있습니다. 2차 세계대전의 전범국가였던 독일을 2차 세계대전의 전범국가이기 때문에 연합국은 동북과 서독으로 분단시켰습니다. 똑같은 맥락과 이치로라면 2차 세계대전의 전범국가였던 일제를, 일본을 분단시켰어야 되죠. 왜 일본은 모면하고 우리가 분단되어짐을 당했을까요? 왜 이런 문제의식을 가지지 못했을까요? 왜 구조적으로 이것을 가르치지 않았을까요? 여하간에 우리는 소위 말하는 국제정책 패권의 질서, 그 외세들이 그들의 국익을 위해서 이 땅을 갈라칠 때 분단되어짐을 당했다. 그것이 본질입니다. 사건 다 필요 없습니다. 본질은 우리는 분단되어짐을 당했다는 겁니다. 왜? 그들의 국익을 위해서. 이게 소위 말하는 국제정책 패권의 질서, 국제정치의 본질입니다. 국제정치에서는 오로지 자국의 국익만이 절대선입니다. 자국의 국익, national interest. 자국의 국익을 위해서라면 말입니다. 전쟁을 합니다. 자국의 국익을 위해서라면 식민지도 삼죠. 자국의 국익을 위해서라면 분단 정도의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국제정치에는 정의니 진리니 이런 가치는 아예 없습니다. 우리는 외세에 의해서 갈라짐을 당했습니다. 한반도 분단에 가장 깊숙이 대비된 나라 두 나라를 보고 보십시오. 미국. 여러분들의 상상에 맡겨보겠습니다. 미국. 한반도의 분단에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나라 1번, 2번, 3번, 4번 있을 수 있습니다. 1번 한반도의 분단을 누가 기획했을까요? 일본, 일제. 누가 놀아놨을까요? 미국. 이렇게 되겠죠? 왜 우리는 안 가르쳤을까요? 가르칠 수가 없잖아요. 왜? 그 분단을 만들었던 인간들이 누굽니까? 그들이었기 때문에. 일제와 일제의 주구들, 소위 말하는 친일, 반민족 세력들, 토외, 그 역사. 여러분, 한반도 분단의 기원, 이 땅은 외세가 갈랐어 라고 일찍이 이야기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분단의 본질을 외세로 딱 규정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누굴까요? 몽양 이원영 선생, 백범 김구 선생, 김규식 선생, 조수왕 선생, 안재홍 선생, 수많은 대부분의 독립운동자들은 모든 독립운동지사들은 사실 8월 이후에 해방정국 속에서 국제정치 패권의 질서 그들이 이 땅을 갈라칠 때 이 땅의 분단, 외세가 가르고 있다. 타향에 있었던 이야기예요. 그때는 다 알았어요. 외세가 갈랐다. 외세가 가른다. 그 분단에 저항했던 어마어마한 자 여기서 본질적인 질문 드리고 있습니다. 김구 선생님 왜 죽었죠? 몽양은 왜 죽었죠? 왜 총 맞았죠? 그들은 모릅니다. 안 배워봤잖아요. 안 가르쳤잖아요. 단순합니다. 국제정책 패권이 질서가 그 외세들이 이 한반도 땅을
분단시킬 때 그 분단에 저항했기 때문에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해되세요? 어려운 얘기 아닙니다. 분단에 저항했기 때문에 대부분 죽임을 당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압니다. 한민당, 단선 단정을 지지했던 한민당이 있었습니다. 한민당의 초기 가장 최대 정치적 거두는 누구였냐면요, 송준호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송준호 씨가 가장 먼저 죽임을 당하죠. 집에서 총 맞죠. 왜 죽었을까요? 한민당 전체의 단선 단정에 가장 극렬하게 반대하면서 통일을 이야기했습니다. 무슨 뜻이냐? 2차 세계대전 이후에 한반도를 국제적인 패권의 질서고 외세들이 이 땅을 갈라치고 분단을 수입하는데 그 분단에 저항하는 대부분의 소위 말하는 지식인들, 독립운동 세력들은 다 죽임을 당했다는 얘기입니다. 그 연장선에서 제주의 4.3까지 희생을 치르게 되는 겁니다. 즉, 분단을 획책하는 것에 대해서 저항했던 대부분의 독립운동 세력들이라든가 지식인들, 선각자들은 죽임을 당했다. 그래서 통일이라는 단어 자체를 금기어로 만들었습니다. 초대 이승만 정부의 농림부 장관이었던 조봉암 씨, 초대 정부 수립하고 나서 48년 정부 수립 이후에 초대 농림부 장관이 조봉암 씨였어요. 조봉암 씨가 결국 전무당 당선으로 나왔다가 사형을 당하죠. 사형을 당했던 명분이 뭡니까? 조봉암을 죽였어요. 대통령 후보였던 사람이 초대 정부의 농림부 장관 출신을 그냥 죽여버렸습니다. 죄목을 걸었습니다. 국가보안법, 방공법을 걸었습니다. 왜 그러는가? 조봉암 씨가 감히 평화통일을 주장했어요. 감히 평화통일을 주장했기 때문에 죽여버렸어요. 그게 그 시절이었어요. 누구도 감히 평화통일을 이야기하면 안 되는 거였어요. 분단체제를 만드는데 지금 무슨 저런 말도 안 되는 죽임을 당했습니다. 왜 이 말 같지 않은 상황이 전개되었을까요? 분단체제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게 분단입니다. 그 분단에 저항했던 많은 사람들. 이건 사실은 분단이 수립되는 과정에 일제의 역할, 미국의 역할, 여가들의 역할 이런 것들인데요. 얄타회담에서 독일 분단 결정하고 나서 엄청난 공포 속에서 일제가 자신들의 분단을 모면하기 위해서 했던 수작들, 스탈린을 찾아가고 전쟁에 끌어들이고 안내하고 하는 과정들. 다시 미국에 찾아가가지고 30년 식민지배 시기 동안 자신들의 충견으로 있었던 일제의 주구들, 민족의 반역자들, 그 일제의 주구들, 그들을 활용하면 쉽게 잘 될 수 있다. 딱 하루 만에 다 복직시켜버리죠. 그 과정들. 그래서 학자적 관점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분단체제라는 것은 정치 행정의 인적 구조의 개성성 측면에서 일제 식민, 35년 일제 식민의 현재 진행형, 그것을 분단체제로 설명하기도 합니다. 왜냐? 35년 식민 지배의 시기에 다 쑥 빠졌던 일제의 충견 노릇했던 그 일제의 주구들, 일제의 상향계 노릇을 했던 그 일제의 주구들이 다시 전면적으로 권력을 다 상하기 때문에 일제 35년 식민 지배의 현재 진행적 구조, 권력 엘리트 구성에서 말입니다. 그것을 분단으로 설명하기도 합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들에게 35년 식민 지배 시기 동안 자신들이 쫓아서 거세했던 독립운동 세력들이 다시 거리에서 활보하는 것 자체가 용납이 되지 않았습니다. 양립할 수 없었어요. 무슨 뜻이냐? 해방이 되었습니다. 해방이 되었으면 해방된 땅에서의 건국 세력의 주체는 누가 되어야 됩니까? 독립운동 세력들이 건국의 주체가 되어야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35년 식민지배 시기에 일제히 죽음으로 했던 그들이 오히려 독립운동 세력들을 역청산해버리는 과정이 참혹한 분단 수립의 과정입니다. 이게 분단이에요. 말도 안 되는, 웃기지도 않은 그 첫 단추의 잘못이 지금까지 쭉 현재 정되는 문제까지
그 역사는 역사가 아닙니다. 현재 진행형입니다. 엄중하는 현재 진행형입니다. 한반도의 종전선언은 시기상조야. 미국의 네오콘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왜 아베는 한반도 남과 북의 종전선언, 미국과 북측 간의 종전선언은 시기상조야라고 매일같이 얘기를 할까요? 용수가 되세요? 이 역사를 모르면 뭐 뜻인지도 모르겠고 저 새끼 왜 저럴까 나쁜 새끼로 끝납니다만 이 역사를 알면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진심으로 살인을 했고요. 개인의 영이 아니고 5천만 공동체, 8천만 공동체 성원들의 생존권이 걸리기 때문에 준엄하게 그 죄를 물어야 됩니다. 옆나라의 수상이라는 자가 한반도의 종전선언은 시기상조야라고 매일같이 얘기해요. 한반도는 일상적인 전쟁 상태가 유지돼야 돼. 즉 분단 체제가 유지되어야 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분단의 뿌리에 그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유롭게 얘기를 하죠. 그 아베의 이야기에 찬동하는 세력들이 국내에 또 어마어마하게 많죠. 이 역사적 맥락은 전혀 모릅니다. 그래서 무지가 악이 되는 경우, 무지가 악이 되는 경우 그것에 부합될 수 있습니다. 이걸 넘어가겠습니다. 김구 선생의 유명한 말입니다. 48년 4월 남북 동포에게과 조국을 양단하는 외국 군대들의 경계선으로서의 38선은 일각이라도 존속시킬 수 없다. 38선 때문에 우리에게는 통일과 독립이 없고 자주와 민주가 없다. 어찌 그뿐이냐? 대중의 기하가 가정의 이상이 동족의 상장까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선생님들, 38선 때문에 통일과 독립이 없고 자주와 민주도 없다 이겠습니다. 아는 만큼 보입니다. 휴전선 때문에 통일과 독립이 자주와 민주도 없다라는 명제가 성립이 될까요? 알면 보이고 모르면 아무 생각 없습니다. 몰라도 될까요? 어마어마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근본적입니다. 여기에서 백범 선생이 이야기하는 동족의 상장은 뭘까요? 48년 4월 백범 선생의 저 동족의 상장은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는 동족 상장 그러면 1950년 한국전쟁을 이야기합니다. 48년 4월에 동족 상장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배운 적이 없습니다. 배운 적이 없어요. 다름 아닙니다. 여기 동족 상장은 일제가 떠나간 자리, 그 자리를 메웠던 일제의 주부들이 다시 독립운동 셰스트를 척살하는 과정을 동족의 상장으로 비교했습니다. 참혹한 이야기죠. 이 역사는 블랭크입니다. 왜 블랭크인가? 안 가르쳤다는 얘기입니다. 통일운동은 독립운동이라는 명제가 있습니다. 이것도 낯선 명제일 것 같습니다. 통일운동하고 독립운동이 뭐 저렇게 같지? 분단된 동포 간의 하나됨을 위한 노력은 이 시대의 새로운 독립운동입니다. 김구 선생의 48년 말씀이십니다. 2013년 작고하신 구익균호 안창호 선생이 비서셨습니다. 독립운동에 생존에 계셨던 1세대셨습니다. 저분이 마지막 유언으로 남기고 가신 말이 자네들 잘 듣게 통일운동이 곧 독립운동입니다. 2013년의 이야기입니다. 왜 통일운동이 독립운동이지? 우리 국민들은 저 한 문장의 명제를 설명할 수 없습니다. 왜냐? 안 배웠기 때문에. 안 가르쳤기 때문에. 다시 묻겠습니다. 다시 여쭤봅니다. 뭐라도 될까요? 참혹한 이야기입니다. 내 가족이, 이 사회가, 우리 공동체가 어디에서 어떻게 왔음을 안 가르쳤다. 근본은 안 가르쳤다는 얘기입니다. 오히려 은폐하고 왜곡했죠. 그래서 분노했다는 얘기입니다. 진짜 분노했다는 얘기입니다. 백범을 쏘았던 육군 포병 소위 서북청년단 안두희 쏘았습니다. 아세요? 안두희는 6개월 만에 2계급 특진했다는 거. 왜 안 가르칠까요? 이승만은 직접 안두희를 챙겼습니다. 왜 안 가르칠까요? 김구를 가르치려면 김구를 쏜 안두희가 범행 6개월 만에 2계급 특진했다는 것도 가르쳐야 돼. 감히 상상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들의 상식 자체가 완전히 유린하잖아요. 이게 분단이에요. 이런 것은 너무 많아요. 분노스러워. 어마어마해요. 그래서 은폐어 얘기하는 거예요. 알면 다 힘들어져요. 그게 75년 체제였어요. 그래서 분단을 거짓의 무덤이라고 합니다. 애초부터 이 땅에 분단은 없었어요. 만들어진 거예요. 없었던 분단을 만드는 과정 속에서 동원되어졌던 두 가지가 있어요. 거짓과 폭력이었어요. 거짓을 이야기해서 선동해서 속이고 진실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거짓을 까발릴 때마다 그들을 죽여버렸어요. 가장 큰 엄청난 최대의 거짓말이 어디에서 시작됐겠습니까? 분단을 수립하는 과정 속에서 그 국제적인 패권에 의해서 그들이 분단을 획책하는 과정 속에서 최초로 전체 국민들을 속였던 어마어마한 거짓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모스크바 삼상회의 왜곡입니다. 모스크바 삼상회의에서는 말입니다. 최초 미국이 신탁 통치를 주장했습니다. 소련은 반대했습니다. 전 세계 모든 나라들 대부분 다 그냥 알아서 놔두는데 왜 굳이 한반도를, 당시에 조선반도였습니다. 왜 굳이 조선반도를 신탁 발령하느냐 반대했습니다. 미국은 신탁권 주장했고 소련은 반대했어요. 근데 3일 후에 서울에 동아일보, 조선일보, 호웨이 신문이 뿌려질 때는 소련이 신탁을 주장하고 미국이 반대했다는 식으로 역선전해서 공작을 합니다. 어마어마한 거짓말이죠. 이것을 둘러싼 찬탁 반탁의 논쟁이 소위 말하는 이념 갈등의 표시가 됩니다. 좌니, 우니 어마어마한 소용돌이를 몰고 가죠. 폭력을 동원하죠. 소위 말하는 divide and rule. 참혹한 이야기죠. 분단과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제정치 패권에 있어서 뭐 그렇고 힘이 세기 때문에 우리 약소국가이기 때문에 뭐 하여튼 그렇게 당했지 않습니까? 그게 그렇게 간단하지 않아요. 약소국가는 다 분단되어졌을까요? 2차 세계대전이 끝났을 때 우리처럼 식민지에서 해방이 됐던 나라가 총 78개, 78개 국가가 있었습니다. 우리만 분단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일반화할 수가 없어요. 철저히 유린당한 이 공동체 성원들의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만들어진, 작당되어진 그것을 위해서 거짓을 만들어내고 폭력을 일삼고 죽여버리고 어마어마한 공포를 심고 다시 통일을 이야기하면 다 죽어버릴 수 있어요. 21만 제주도민 중에 다 죽일 수 있어. 너것들 다 죽일 수 있어. 불과 70년밖에 안 된 역사입니다. 여순. 우리 여순을 배웠어요. 여순 배웠죠. 책 속에 여순을 배웠습니다. 무슨 연대가 뭐 바람을 일으켜가지고 뭐 어쩌다 카더라. 그걸 가르칠 게 아니라 바다에서 여수, 순천을 위해 땅에서 한포 사격을 했습니다. 다 죽이기 위해서. 그래도 됐잖아요. 왜 이 역사를 안 가르칠까요? 미국 군함은 바닷가에서 시내를 향해서 한포 사격을 했어요. 거기에 피해가 없어요. 그게 역사예요. 뭐죠? 공포. 어마어마한 공포. 차라리 한 번 맞으면 모르겠어요. 죽임을 당할 수 있다는 그 공포가 아무것도 못하게 됐습니다. 그 역사 속에서 결국 분단체제는 수립이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백범은 죽임을 당했습니다. 지금도 서울 강북 삼성병입니까? 경교장 총탄이 몰려온 사람들 그냥 그때 얘기 잠깐 보는 겁니다. 문구했던 요 넘어 호창공원 있죠. 묻혀 있습니다. 내가 줬거든. 친일파가 묻혀 있는 국민묘지가 아니라 동들이 묻혀 있는 호창공원에 묻어달라. 새로운 국회가 시작됩니다. 6월 1일부터. 가장 먼저 하고자 하는 게 그겁니다. 그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죠. 친일, 민족 반역 세력들, 일제히 주부들, 경력 세탁해가지고 동작동 국립묘지에 묻혀있는 사람들 파묘하겠다. 이전 국회에서 이거 계속 추진했습니다만은 전 미래통합당이 엄청난 반대 때문에 아예 상정도 안 됐었죠.
민족의 정리를 세우자는 이야기인데요. 될 수 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러한 그런 문제의식을 가진 사람들이 우리 쪽에 있더라라는 정도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항일동맹운동은 통일운동으로 갔습니다. 이 역사, 우리가 전혀 배우지 못했던 분단의 역사, 그 이전에 일제 3주년 식민지의 이야기, 두 가지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사실은 말입니다. 분단을 만들었던, 획책했던 세력이 일제히 주구, 소위 말하는 친일 반민족 행위자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들의 과오를 전혀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선생님들 제도교육 속에서 3주년 식민지의 일제히 시기에 대해서 배운 게 어떤 게 있습니까? 을상의견, 한일합방, 이완용, 안창호, 안중근, 윤봉길, 3.1운동, 유관순, 임시정부. 이 이외에 아시는 게 있습니까 혹시? 기억나는 거? 없습니다. 왜? 안 배웠잖아요. 안 가르쳤잖아요. 안 가르쳤어요. 근대는 안 가르쳐요. 조선 말까지는 안 가르쳐요. 가장 결정적인 시기, 가장 열심히 가르쳐야 되는 건 언제입니까? 지금 바로 이 100년의 역사예요. 모든 나라의 역사는 그것부터 가르칩니다. 우리는 저쪽에 고조선도 당군 시다로 가르쳐버리고 식민상을 심었죠. 분당정치를 가르치고 그랬단 말입니다. 그 일제, 혹시 이런 말씀 들어보셨습니까? 30년 식민지배를 아주 상징했던 하나, 그 시기 을사늑약 이후에 강제영 이후에 일제가 이 한반도 조선반도에 우리 할아버지, 아버지, 우리의 선조들에 대해서, 그들의 공동체, 우리의 선조들, 그 시대를 살았던 조선인들에 대해서 딱 두 부류로 나누어가지고 불렀습니다.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들어볼 수가 없죠. 아무도 안 가르쳤다니까요. 꿈도 꾸지 마세요. 그래서 분노하시라고. 진짜 분노해요. 기본을 근본을 안 가르쳤기 때문에. 그 35년 식민지배 시기에 일제는 말입니다. 이 조선인들을 딱 두 부류로 나눴어요. 첫 부류, 소와 말. 첫 번째 부류, 소와 말. 두 번째 부류, 개돼지. 조선인들은 딱 소와 말과 개돼지만 있었어요. 내 아버지, 내 할아버지 다 개돼지 아니면 소와 말이었어요. 일제히 죽어들은 대부분 다 누굽니까? 소와 말이었어요. 사람으로 취급 안 했어요. 참혹한 이야기죠. 나라 잃은 백성은 백성이 아닌 거예요. 개돼지였어요. 그건 취급을 당했어요. 70년 전에. 우리는 모를 뿐이에요. 몰라서 일본 형도 막 가요. 무지가 악이 되는 경우를 있습니다. 소와 말, 개돼지로 분류했다는 건 어떤 뜻이냐면요. 여러분 잘 아시죠? 딱박히 마사오. 그분 맞습니까? 혼란스럽죠? 몽행에서 고등학교 선생을 하다가 만주공관학교 독립운동 가들을 때려잡는 만주공관학교에 입교할 때 떨어뜨리니까 너는 나이가 많아서 안 받아주겠다. 그냥 몽행 돌아가서 훈도나 해라. 혈서로 썼잖아요. 저를 뽑아주시면 천황의 충실한 소와 말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다 개돼지였어요. 그 정도 해야 소와 말이 될 수 있었던 겁니다. 이 어마어마했던 참혹한 30년의 식민지배 역사에 대해서 우리는 배운 게 없어요. 그래서 블랭크예요. 몰라도 될까요? 그래서 알면 화병 나요. 이 공부를 하기 싫어요. 책을 던져요. 부정하고 싶어요. 참혹한 역사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개인이 아니고 공동체 이야기이기 때문에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이야기이기 때문에. 내 아버지, 내 아이들, 우리 공동체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 시절 이야기입니다. 안 맞는 분하고 죽어라. 조만의 여사의 이야기.
윤봉길 선생의 편지, 이 두 편지를 보면서 그 30년 식민지배 시기와 독립운동, 일제, 통일, 평화, 분단 극복이 뭔지에 대해서 그냥 한번 생각을 해보라고 소개를 합니다. 안중근은 1909년 10월 중년을 쏩니다. 일본의 1대 내각 총리였어요. 일본 건대가 2,000명이죠. 일본 초대 수상이었습니다. 이후 조선 통감, 일대 조선 통감이 됐죠. 메이저볼 제정했던 사람이 비등방문을 쏘고 있죠.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사형 집행이 되었는데요. 이 안중근 선생님은 최후 발언이 이겁니다. 대한 독립의 소리가 천국에 들려오면 나는 마땅히 춤을 추며 만세를 부를 것이다. 우리는 이런 말 자체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왜? 안 가르쳤잖아. 왜 안 가르쳤을까요? 욕을 진짜 나쁜 새끼들이에요. 일제 식민성을 만들고 해방 이후에도 주구장창 이 땅의 교육을 책임졌던 그 일제의 주구들 지금도 그 교육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정작 이런 걸 안 가르치고 은폐하고 이 사형선고를 받았던 아들 안중근이 사형선고 받자마자 고민을 합니다. 이걸 항소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고 있는 아들에게 어머니 조마리아 여사가 마지막에 썼던 편지입니다. 네가 만약 늙은 어미보다 먼저 죽는 것을 불효라 생각한다면 이 어미는 웃음거리가 될 것이다. 너의 죽음은 너의 한 사람의 것이 아니라 조선인 전체의 봉분을 짊어지고 있는 것이다. 네가 항소를 한다면 그것은 일제의 목숨을 구걸하는 것이다. 네가 나라를 위해 이 이런 지역 땀마음을 투하고 죽었어. 어마어마한 어머니죠. 모성, 자식을 위해서 흔쾌히 목숨을 내놓을 수 있는 게 모성입니다. 가장 숭고한 사랑이라고 그래요. 이 어머니는 아들아, 야야, 죽어라. 왜 우리는 이 이야기를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을까요? 왜 안 가르쳤을까요? 분노하셔야 되죠. 일제의 주부들이 했던 짓들. 그들은 분단 체제를 만들고 분단 시절 송환 그대로 다음 패하고 이들을 어떻게 몰았습니까? 알갱이로. 백범 김무선 선생을 쏠 때 그들은 백범을 알갱이라 하면서 쏘았습니다. 안중근도 한창 수많은 사람이 다 그렇게 알갱이가 뭔지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렇게 죽임을 마지막 여성 과목에서 마지막 쓰신 손필입니다. 사형 강의 직전에 남긴 글입니다. 제1감상 그리고 사형을 접수했죠. 장례. 매원 선생 이야기도 있습니다. 하나하나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어마어마한 동아시아 역사를 바꿨던 사건인데요. 진짜 엄청난 사건이었습니다. 중국 땅 상해에서 중국인들도 아무 못하는 짓을 이분은 혈혈단신 그래서 장개성을 했죠. 중국에 100만 대은 못한 일을 조선에 한 청년했다. 3천만 조선민족이 사업중을 복벌게 한다. 상해 한복판에서 조선인이 그냥 실학파를 폭사시켜버렸죠. 일본의 전성절 축하 기념식 중국의 심장에서 일본의 상징을 엄청나게 포괄적했어요. 그거다 그야말로 작살냈어요. 얼마나 위트 있는 이야기입니까? 고향에 계신 부모님 동포여 더 살고 싶은 심정입니다. 그러나 죽음을 택해야 할 오직 한 번에 가장 좋은 게 도착했습니다. 안녕히 이 편지보다 말입니다. 마지막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기 전에 자신의 아들 둘 모순과 담이라는 두 아이들한테 썼던 마지막 편지가 있어요. 강보에 쌓인 두 병정 모순과 담에게 진짜 강보에 쌓여 있었어요. 한 살도 안 된 둘째가 너희도 만약 피가 있고 뼈가 있다면 반드시 조선에서 용감한 축사가 되어라. 태극이 벌고 나는 나의 빈을 찾아와 한 잔 술을 부어오라. 그리고 너희들은 아비어침을 설까지 마라. 이게 24살 때예요. 24살 때. 왜 우리는 학교 교육 속에서 이 교육을 못 배웠을까? 왜 안 가르쳤을까요?
분단을 많이 모였었어요. 그래서 동학이후의 35년 식민지배 분단 75년 그 100년의 역사를 거짓, 허구의 역사라고 합니다. 왜? 안 가르쳤기 때문에. 지금도 우리는 모르고, 당연히 몰라도 배웠고, 나만 잘 살면 되고. 그래서 공동체성을 회복하는 기본 중에 기본 교육이 바로 이 통일 평화교육입니다. 단순한 통일의 얘기가 아니죠. 남과 북이 하나 되는 것 이전에 우리의 정체성, 그 뿌리를 먼저 확인하는 것. 그래야 어디에서 왔으며 어디로 가고 있으며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소개를 해봤습니다. 이 많은 이야기들 시간이 진짜 부족하기 때문에 다 말씀 못 드립니다. 어마어마하죠. 하나하나가 열불이 터져서 일제의 주구들을 만들었었고요. 그 일제의 주구들이 분단을 만들었었고요. 이 분단의 주구들이 토괴가 되어서 분단 권력이 되었습니다. 일제 한반도 분단 공작으로 일본의 분단을 막았죠. 분단 수립 과정은 일제 주기형 독립운동 세력의 개별 과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승리를 합니다. 아베 같은 애들은 지금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도 한반도 분단의 가장 큰 책임 원흉이 바로 일제입니다. 그들은 여전히 분단체제 유지 전략에 몰두해 있습니다. 오로지 분단체제를 유지하는 것이 일본의 대외 전략의 영순위 기본 전제입니다. 일본의 대중국 전략, 일본의 대러시아 전략 이전에 한반도의 분단은 기본 물적 토대입니다. 사회적 이해를 가지고 분단체제를 유지하려고 합니다.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45년 8.15 해방이 있었습니다. 이후 그들은 물러나갑니다. 물러나갔을까요? 35년간 그들이 들고 있었던 그들의 모든 부하들이 모든 권력을 장악했습니다. 그들은 물러갔을까요? 그 권력을 장악하게 했던 그들과 어떤 결탁의 구조를 갖고 있었을까요? 지난 70년 어떤 거래를 했을까요? 어마어마하죠. 어마어마하죠. 그것이 살아있는 한일관계죠. 그것이 살아있는 한일관계입니다. 총체적 비정상에 그런 토대 분단. 분단은 땅만 가는 것이 아니다. 사람도 가르고, 가족도, 공동체도 가르고, 역사도, 민족의 정신사도 왜곡하고 갈아놓았다. 사람 생각도, 세계관도, 가도도 변질시켰다. 분단은 일제 식민이 현재 진행이더라. 일제 식민 권력의 온정부 확대. 있습니다. 하나하나를 가지고 몇 시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사람만, 땅만 가지고 사람도 갈랐더라. 정신사를 갈랐더라. 왜곡했더라. 어마어마한 이야기입니다. 소위 말해서 식민사관 아십니다. 반도사관, 식민사관. 일제는 35년 식민지배 최초의 시기에 가장 먼저 했던 게 조선 총독부 밑에 식민사관을 만들어내는 조선사 편수회를 만들었습니다. 가장 먼저 했던 짓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있었던 모든 역사서들을 다 불태워버렸습니다. 단군, 고조선, 그 이전의 부여, 발해, 이와 관련된 모든 역사서들을 다 불태웠어요. 우리가 배웠던 삼국사기, 삼국유사 원본은 없습니다. 해례본은 누가 썼느냐? 일제가 해례본을 썼습니다. 그 역사, 삼국유사와 삼국사기를 일제 마음대로 해례본을 썼던 그 역사를 배웠습니다. 어마어마한 일이죠. 지금도 가르칩니다. 조선사 편수에 일제 식민사관의 천병이었던 그 조선사 편수에 조선인은 딱 5명이 들어왔습니다. 그 좌장이 이병도, 신석호라는 사람들입니다. 이병도는 이후에 해방이 되고 나서 서울대 국사학과를 만들고 신석호는 고려대 사학과를 만듭니다. 조선사 편수에 식민사관을 만들었던 그 두 천병이 그 대학을 만들고 이 두 사람은 해방이 되자마자 중등요원 양성소를 만들어서 전국의 모든 학교에 자신들의 제자들을 보내서 역사를 가르치게 합니다. 그게 바로 일제 식민사관의 현재 진행입니다. 우리가 배웠던 역사는 일제가 식민사관을 만들었던 그대로 지금도 답습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역사전쟁 중이죠.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제가 잘 드는 비유가 있어요. 여기 저기 땅이 있다는 거 아니고
그게 부착당이 있다면 선생님도 우리가 학교 다닐 때 배웠던 뭐 한 4분 이런 거 골치 아픈 거 말고 말입니다. 단순하게 딱 나오는 거. 을지문덕 장군의 살수대첩 기억나세요? 네. 전쟁 기억나세요? 네. 잘 기억 안 나시면서 을지문덕 장군의 살수대첩 같은 거, 그 살수대첩이 있었던 장소를 어디로 배웠습니까? 청천강은 어디에 있습니까? 북측에 평안북도에 한 이 정도 됩니다. 우리는 살수대첩을 청천강에 있었던 전쟁으로 배웠습니다. 그렇게 시험을 쳤습니다. 식민사관입니다. 북측과 중국은 살수대첩의 장소를 어디로 같이했냐? 요동반도여서 여기로 봅니다. 여기 있었던 전쟁입니다. 이 전쟁을 여기에 갖다 놓은 것은 바로 식민사관입니다. 예를 들자면 그런 겁니다. 이런 게 한두 가지일까요?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아예 책을 덮어야 됩니다. 근데 지금도 가르치고 있습니다. 단순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삼천리 금수강산, 좋은 이야기죠. 식민사관입니다. 우리는 삼천리가 아니었습니다. 어디에서부터 잘못됐을까요? 모릅니다. 아무도 안 가르치셨기 때문에. 원래 이 지역은 동북 삼성, 간도 중국 땅입니다. 엄준하는 중국 땅입니다. 다만 이 지역은 원래 우리 조선족, 우리가 살았던 곳입니다. 원래 중국은 이서 안 갔어요. 내버렸어요. 이후에 만주 사변부터 일본의 중국 침략, 일본의 만주 침략 이런 과정 속에서 우리에게 을사늑약을 해가지고 모든 외교권을 피탈해가지고 만주의 철도 부설을 따기 위해서 일본이 이 지역 전체를 중국에다 조약을 통해서 줘버렸어요. 그 역사들이 오고 있단 말입니다. 중국의 모택동 같은 경우에 공개적으로 이야기 많이 했었습니다. 중국의 모택동, 중국 공산당이 그때 주석 모택동 주석은 말입니다. 공개석상에서 원래 동북 삼성은 조선의 땅이었다. 늘 얘기했었어요. 주얼렘도 마찬가지 얘기했었습니다. 그런 역사가 있어요. 다만 지금은 그냥 절대 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말입니다. 그런 민족의 정신사 자체는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해보는 얘기한 게 아니에요. 100년밖에 안 된 역사이기 때문에 알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알아야만 동북공정에 대응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람의 생각과 세계관을 가두고 변질시켰죠. 우리는 원래 대륙국가예요. 대륙인들이에요. 그런데 이미 75년 분단체제는 우리를 섬나라 사람들의 인식과 세계관을 만들었어요. 우리는 바다를 건너지 않고는 외국을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외국 여행의 고유 명사를 아예 해외 여행이라고 얘기를 해요. 섬나라적 세계관을 갖고 있어요. 신학으로 어떤 문제의식 없이 쉽게 해외여행을 많이 쓰죠. 그것은 분단체제가 만든 사람들의 세계관, 사고의 틀 자체를 그렇게 변질시켰단 말입니다. 우리는 대륙국가의 대륙인들이에요. 해양으로도 대륙으로도 마음껏 뻗어갈 수 있는 1936년 독일 베를린 올림픽 때 송기정 선생님은 시모노세키에서 건너와서 부산역에서 기차 타고 동대구역, 서울역, 평양, 신의주, 단둥, 하얼빈, 블라디보스토크, 모스크바, 폴란드, 바르샤바, 그리고 베를린까지 기차 타고 갔어요. 그런 세계관을 갖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때만 하더라도. 우리는 그런 생각 자체를 못해요. 분단에 갇혀있는, 이미 갇혀버린 인식, 세계관. 참혹한 이야기지만 어떡하겠습니까? 분단은 호락호락하게 됐습니다. 체제가 됐고, 구조가 됐고, 문화가 됐죠. 그래서 이 어마어마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한 가지만 더 첨언하고 통일로 넘어가겠습니다. 군. 이 자리에 지금 적지 않은 남성분들이 계십니다. 군대는 다 갔다 오셨습니까? 저도 군대를 갔다 왔어요. 참 많이 맞았어요. 맷집이 좋더라고 많이 맞았어요. 왜 때리죠? 대한민국 군대 왜 때릴까요? 우리는 이런
인정을 했습니다. 전 세계 모든 군대는 때린 게 없다. 웃기지 않아요? 진짜 형제, 가족의 형, 동생, 진짜 친하게 전선에 써야 될 그들끼리 서로 조직적인 폭력을 가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뿌리가 뭘까요? 일제 식민군 얘기해봤습니다. 일제 식민군. 일제 식민 시대 우리는 모두 끌려갔어요. 강제, 징병, 징용을 끌려갔지 않습니까? 그들의 전쟁이었어요. 대동아 전쟁. 우리는 끌려갔어요. 힘만 보면 다 도망갔어. 누구를 위한 전쟁입니까? 그들 전쟁에 끌려갈 수 없기 때문에 다 도망갔어요. 이들을 완전히 빼놓기 위해서 폭력을 일상화시켰어요. 이래주거나 저래주거나. 그게 군대 폭력 문화의 뿌리예요. 제가 참여정부 당시에 마지막 2년을 인사비서관을 했었습니다. 인사비서관이라는 것은 대통령께서 임명하는 대통령 임명직위에 대한 부처 인사를 하는 거예요. 제가 담당했던 부처가 통일부, 외교부, 국방부, 국정원, 방위사업청, 민주평통 6개 부처의 대통령 임명직위에 대한 인사를 담당했었습니다. 그 중에 가장 큰 인사 영역이 군 인사입니다. 군 인사 중에 가장 큰 건 장차관이 아니고 별, 스타, 대한민국에 444명, 445명이 이르는 그 장성 인사가 제일 큰 영역입니다. 그 중에 특히 대통령 임명직위 별이 딱 100명입니다. 투스타, 즉 소장급 이상. 투스타, 쓰리스타, 폴스타. 사성장군은 8명입니다. 여기에서 직접 인터뷰를 해야 되는 상대가 누구냐? 포스타 8명은 반드시 인터뷰를 하고 인사를 해요. 많은 사람들. 반드시 물어보는 게 하나 있었습니다. 장군께서는, 제도께서는 꼭 물어봅니다. 왜 폭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똑같은 답변을 합니다. 필요합니다.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참 오래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이야기를 요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일제 식민 권력의 운종, 군만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대한민국 군에서 가장 주축은 육군입니다. 육군. 60만 군 중에서 거의 47, 8만 핵심입니다. 육군의 가장 핵심 총수는 누굽니까? 육군 참모총장입니다. 사성장군. 육군 전체에 대한 인사를 할 때 말입니다. 대통령의 국방에 대한 의지를 관찰하는 사람은 인터뷰를 통해서 많은 사람 속에서 인사를 해야 됩니다. 자료를 보고 이런 자료를 딱 보게 됐어요. 참혹한 이야기네요. 전체 군의 핵심적인 가장 요직적인 요직이 육군 참모총장인데 포스트인데요. 역대 육군 참모총장 1대부터 1대 육군 참모총장부터 2대, 3대, 4대, 5대, 6대, 7대, 8대, 9대, 21대까지 단 한 명의 예외 없이 모두 똑같이 어디 출신이었을까요? 21대까지. 육사. 어디 육사? 육군사관. 아닙니다. 만주군관학교와 일본 육사 출신입니다. 식민지 군대의 일제의 식민지 군대의 장교들입니다. 1대부터 21대. 21대가 언제까지입니까? 1980년까지. 참혹하지 않습니까? 총장이 그러면 중장, 사단장 다 그런 삶을 살고 있어요. 우리는 이것을 공개하지 않습니다. 공개되어 있죠. 경찰 1980년 기준 1978년 80년 기준 전국의 모든 경찰서장의 80%가 일제경찰 출신입니다. 이런 역사는 가르치지 않습니다.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불온하는 거예요. 진짜 불온하는 겁니까? 중요한 것은 다시 말씀드립니다. 국민은 국가의 목적입니다. 국민은 정치의 목적입니다.
여하간 간에 진실을 공유하고 국민적 판단을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국민을 대상으로 기만한다, 속인다. 이것은 국민을 지배의 대상으로 본다는 얘기입니다. 시민민주주의 시기에 절대 말도 안 됩니다. 결코 용납할 수 없는 내가 주인이야. 주권자에 대한 기만행위는 바로 이 대역죄예요. 그것이 지금 항존하고 있는 이게 2020년 대한민국 정치 현실이죠. 즉시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분단을. 그래서 적폐 중에 근본 적폐, 모든 거짓, 왜곡, 특권, 이 거짓 적폐, 이 적폐 중에 근본 적폐를 분단 적폐라고 합니다. 모든 적폐의 뿌리에는 분단이 있다. 맞는 이야기입니다. 다만 우리는 그 분단을 배우지 못했습니다. 왜 분단되었는지, 어떻게 분단이 유지되는지, 누가 분단 세력인지, 말들은 분단 기득권 세력 되게 잘하는데 과연 뭔지 사실은 다 무지합니다. 다 무지합니다. 사실은 모르기 때문에 퉁쳐서 넘어가죠. 분단에 대해서 사실은 가장 오랜 시간 얘기해야 됩니다만은 이 정도로 간략하게 됐습니다. 이제 통일을 보겠습니다. 통일은 개념에 대한 이해입니다. 아까 이미 제가 말씀드렸죠. 개념에 대한 이해입니다. 통일은 이해인데요. 대한민국 거기 돈 많은가? 말씀드렸죠. 아까 모르더라. 그런 시장 많은가? 모르더라. 왜 몰랐을까? 몰라서 하는 걸까? 알아야 되는 거예요. 분단 체제는 통일 이거 다 났다. 바로 이게 우리 국가의 공식 통일 방안입니다. 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 89년 9월 노태우 정부 당시에 국회가 비준 공포한 그 이후 31년간 나라의 공식 통일 방안 지휘에서 내려지 않았던 중요한 것은 명칭이 아닙니다. 통일의 실체적 개념에 대한 이해인데요. 통일을 1단계 화해협력의 단계 수십 년 하다가 2단계 남북연합 가서 수십 년 하다가 비로소 완전 통일로 나아간다. 수십 년간의 오랜 평화의 과정 전체를 통일로 이해합니다. 무슨 뜻이냐? 1단계 화해협력, 남과 북이 엄격히 상호 체제와 제도를 인정하고 상호 존중의 입각에서 화해협력, 교류협력, 경협 계속 나갔던 것. 신뢰구축, 분단체제의 법제적 근거인 전쟁 상황을 규정하는 협정인 휴전협정을 대체하는 종전선언 평화협정을 체결하고 궁극적으로 적대의 상징인 전쟁의 두 주체인 미국과 북한, 북한과 미국이 관계 정상화까지 하는 것. 대사급의, 북미 간의 대사급의 외교적 관계까지 수립하는 것. 평화협정을 체결하는 것. 여기를 1단계 화해협력 단계라고 합니다. 이런 것이 이루어지는 시간. 이게 어느 정도 걸리느냐? 최소한 2~30년. 최소한 2~30년. 이것이 되고 난 이후에 2단계는 남북연합으로 가자. 연합은 1국가 2체제 2정부입니다. 남북연합은 말입니다. 그런데 연방과 다릅니다. 어떻게 다른가? 우리가 이해하는 연합은 남북 양 지역 정부가 기존의 모든 권한들을 그대로 다 갖고 있는 겁니다. 외교권과 국방권까지도 남북의 양 지역권 갖고 있는 거예요. 연방정부라는 것은 연방국가는 연방정부가 외교권과 국방을 가져갑니다. 근데 우리가 제안하는 남북연합은 남북 양 지역 정부가 외교권과 국방권도 포함해서 하고 있는 거예요. 남북 양 지역 정부의 상위에는 3개의 회의체만 운영하는 거예요. 바로 남북 정상회의, 남북 강요회의, 그리고 남북 평의회 3개의 회의체를 운영하면서 나라의 통일 문제를 전담패하고 남북 관계를 실질적인 완전 통일로 준비하게 하는 그 과정, 이것도 수십 년 하다가 진짜 우리들이 모두 생각하는 그 통일이 있지 않습니까? 휴전선 허물고 단일한 하나의 정치체제, 경제제도, 단일한 법, 제도 밑에 완벽한 일통이 되는 것. 그것은 진짜 그럴 수 있다고 판단했을 때, 남북연합을 수천 년 하다가 진짜 이제 쉽게 그럴 수 있다고 판단했을 때 그 시대를 살아가는 후대들이 자유로운 선거를 통해서 그 완전 통일을 결정하게 하는 것. 이게 마지막 순간입니다. 이게 바로 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을 이야기하는 통일의 수십 년 오랜 평화의 과정 프로세스 전체 내용입니다. 즉 통일은 평화의 오랜 과정. 눈앞에 목전의 현실로서 통일은
평화가 통일이더라고요. 행복한 평화, 너무 쉬운 통일에 그 통일은 말입니다. 이 수십 년간의 오랜 평화의 과정에 딱 한 가지만 필요합니다. 딱 한 가지. 그게 뭐냐? 남과 북이 상호 존중하는 마음. 사람과 차이를 옳고 그름이니 맞고 틀림이니 선과 악이니 이런 이분법적 흑백 논리로 재단하지 않으려는 마음. 나와의 다름에 대해서 틀렸다고 치부하지 않고 차이를 차별하지 않는 것. 한마디로 다양성 존중의 관점에서 상호 인정하는 것. 그 마음이면 이미 평화이고 그 마음으로 통일이 완성된다는 겁니다. 이 수십 년의 과정에 딱 한 가지 필요한 게 다른 거 아니에요. 아무것도 없어요. 다름을 다름으로 인정해 주는 것. 거기 하면 어떻게 해주는 것. 우리 안산에 수많은 다문화 가정이 있습니다. 그 수많은 다문화 가정을 다양성 존중의 관점에서 인정하는 것은 이미 가치 규범입니다. 이미 가치 규범. 그 정도 마음의 반의 반이면 이미 평화이고 그 마음으로 통일됩니다. 그것을 철저히 차단하고 미움을 가르치고 적대를 가르치고 정오 폭력의 전쟁적 담론을 일상화했던 거짓 체제가 바로 허구적 분단 체제입니다. 그 허구적 분단 체제는 어떻게 왜 유지될까요? 여전히 국제정책 패권이 있어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남과 북은 말입니다. 남과 북은 이미 종전선언 평화협정을 합의했잖아요. 2018년 4.27 판문점 선언에서 올해 안에 종전선언 평화협정을 체결하자. 미국 작설득해가지고 하자. 남과 북은 합의했어요. 왜 안 되죠? 남과 북은 합의했는데 종전선언 평화협정을 우리는 합의했는데 왜 안 됩니까? 결국 이 분단 체제는 왜 유지되고 누구에 의해서 유지되고 누구를 위한 분단, 누구의 분단일까요? 1940년 최초의 분단이 획책되어졌던 그 뿌리를, 본질을 본다면 2020년 현재의 분단의 본질도 보게 됩니다. 다만 우리는 분단을 휴전선을 중심으로 남북의 분단으로 현상으로 보기 때문에 분단의 모든 문제를 남북의 문제로만 보려고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전히 한반도의 분단, 이 남북의 분단은 국제정책 패권의 질서, 외세적 힘이 어마어마하게 작동되어지는 구도다. 불평등 한미관계 속에서 본존하는 질서를 공유하는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들 자체를 분단체제는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허용하면 분단의 본질이 직시되면 허물어질 것이기 때문에 금기행위겠습니다. 이것을 금기시한다면 우리는 우리 후대들과 함께 평생 분단체제를 살아야 됩니다. 국민의 행복은 절대 가치입니다. 국민의 행복은 눈치 보는 것이 아닙니다. 국민의 행복은 양보하는 영역이 아니에요. 8천만 공동체 성원들의 생존권. 그런데 생존권을 쥐락펴락하는 휴전협정 체제를 넘어서 평화협정을 체결하자라고 정부가 미국에게 당당히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면 미국 애들이 싫어한다. 라는 따위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은 그 자리에 있으면 안 됩니다. 왜? 2020년 촛불이 만든 정부이기 때문에 시민들의 힘을 믿고 그들의 국민 행복을 절대가치로 본다라면 전쟁 상태 종식, 종전선언 평화협정 체결은 반드시 이야기해야죠. 눈치 보고 양보하는 것이다. 하는 것이 아니다. 이 이야기. 평화협정. 평화가 통일입니다. 상호 존중이면 됩니다. 다른 북한이면 되죠. 이건 제가 그냥 통일부 홈페이지입니다. 통일부 홈페이지 가시면요. 상단에 왼쪽에 통일정책이 있습니다. 통일정책 딱 클릭하면 이게 뜹니다. 통일방안, 민족 공동 통일방안, 민족의 통일방안은 80년 로또 좀 제가 지금 막 설명했던 내용들이 다 있습니다. 이거 31년 전 1989년부터 통일 홈페이지 항상 있었습니다. 다만 국민들은 모릅니다. 안 가르쳤기 때문에. 학교 선생님들도 모릅니다. 안 배우기 때문에. 대학 교수님들 모릅니다. 그들도 안 배웠기 때문에.
소위 말하는 북한 전문가들, 통일 전문가들도 모릅니다. 왜? 문제의식 자체가 없습니다. 이거 어마어마하게 퍼뜨기 시작한 게 한 3, 4년 됐어요. 여전히 소위 북한 전문가하는 사람들 한번 물어보세요. 쌤 혹시 북한에 공격 통일 당한 아세요? 대부분 모를 겁니다. 가장 가짜가 많은 얘기입니다. 북한 전문가. 대한민국의 북한 전문가는 말입니다. 북을 좀 더 세련되게 비난만 하면 됩니다. 왜? 어차피 다 모르니까. 99.9% 죽었습니다. 라고 얘기해도 괜찮습니다. 책임 안 져도 되잖아요. 그보다 더한 거짓말 해도 됩니다. 현성월은 가족들이 문 앞에서 고사총으로 쏘았대요. 고사총이 어떤 건지 아십니까? 고사총. 고사총이 어떤 건지 아세요? 아닙니다. 알고 있습니다. 벌써 쐈대요. 아니면 말고 2014년간 3개월 동안 국내 언론들이 떠들다가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때 그렇게 내려오니까 모든 언론들이 그랬죠. 어떻게 썼습니까? 현송을 부활. 미치겠다. 국민들을 뭘로 봅니까? 당시 정부는 국정원발 현송을 처형 사실을 공개했다 이렇게 얘기했었어요. 뭡니까? 이영길 총참모장 총살 살아봐요. 부활의 나라라고 그러죠. 이게 누군가는 책임져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도 되는 영역이 바로 분단체제입니다. 말도 안 되는 거짓들이 남발해도 그냥 세련되게 북만 잘 욕만 하면 돼요. 그게 북한 전문가라는 인간들이에요. 험혹한 현실을 공유하기 때문에 그래서 많이 가려서 들으십시오. 70년 분단체제의 민낯, 부끄러운 자화상이기 때문에 공유했습니다. 통일 방안, 오랜 평화의 과정, 평화, 상호 존중, 다름. 그럴 수 있어. 이 마음이면 됩니다. 그럴 수 있어. 우리가 안산 거리를 걷다가 우리 제3국의 뭐 동남아 공장 볼 때, 보잖아요. 그 마음에 반에 가리면 됩니다. 북측 사람들은 말입니다. 다문화가 아니에요. 똑같은 민족, 동포의 민족적 감성이 있어요. 말도. 다만, 소위 말하는 집단주의라든가, 사회주의 경제제도 논리라든가, 이런 건 좀 다를 뿐이에요. 그 다름은 만나서 대화해보면,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만나보지 못하고, 경계하고, 만나보지 못하고, 두려워하고, 만나보지 못하고, 혐오하고, 혐오하게 했던 체제가 분단체제죠. 거짓, 허구를 가르쳤습니다. 매우 적절치 않았던 체제였다. 이 분단체제를 넘어서 평화체제로 가는 것, 그것이 총체적 정상성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분단적폐, 반국민, 반통일, 반평화, 불공정, 특권, 불의, 이 모든 것을 담보했던 물적 토대가 분단체제였다. 허구적 분단체제였다. 그래서 분단적폐를 넘어가는 것이 정상성을 회복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립니다. 남북한 통일당한 파리. 무슨 뜻이냐? 2000년 6.15 공동선이 있었습니다. 지금 20년 전에 남과 북은 이미 큰 틀에서 통일의 방안을 합의했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모릅니다. 남북 간에는 이미 큰 틀에서 합의한 통일 방안이 있다는 것 자체를 모릅니다. 어마어마한 사실이잖아요. 그런데 통일 방안 합의가 뭔지 아세요? 남과 북은 나라의 통일 문제를 남측의 연합제안과 다시 보셨죠? 연합제. 파이브에 걸쳐서 이런까지 가잖아요. 이거. 남측의 연합제안과 북측의 낮은 단계의 일방적에서 공통성이 있다고 인정하고 이 방향에서 통일을 지향하기로 했다. 무슨 뜻이냐? 파이브에 걸쳐서 이런까지 가자는 이야기입니다. 남과 북은 이렇게 합의한 통일 방안이 있는데 큰 틀에서 우리 국가의 공식 통일 방안인 민족 공동 통일 방안에 이미 합의했어요. 왜 우리는 이 어마어마한 통일 방안 합의 사실을 모를까요? 안 가르치니까. 북측은 말입니다. 6.15 공동선언 하자마자 북측의 국회에 성격을 가지고 있는 최고인민회에서 비준했습니다. 그래서 북측의 통일 전략 다른 거 아닙니다. 6.15 정책입니다. 북측의 통일 전략은 다른 게 아닙니다.
6.15 정치. 6.15 마음, 6.15 돌아가자. 늘 6.15 이야기해요. 우리는 당시에 김대중 대통령께서 이걸 남북 양 정상의 합의로 가져왔지만 당시에 그대 야당이었던 현미래통합당이 비준을 반대했죠. 국회 비준 못 받았습니다. 이후 14선언도 비준 못 받았죠. 4.27도 9.19 평양선언도 남북 간의 역사적인 4대 합의가 있습니다. 모두 비준 못 받았습니다. 이제 새로운 국회가 가장 먼저 통일 입국하겠다 그러죠. 그래서 1972년 7.4 남북 공동성명부터 1991년 남북 기본 합의서 그리고 6.15, 14, 4.27, 9.19의 모든 남북 간 합의들을 새 국회에서 비준하겠다는 겁니다. 통일입법, 평화입법 하겠다는 것이죠. 해야죠. 그래야 정치 권리 국제에 관계없이 지속적으로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겠죠. 상호 존중의 마음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북에 대한 이해. 북에 대한 이해 될까요? 참 어려운 영역입니다. 그러나 알게 되면 단순합니다. 진짜 쉽습니다. 기본 마음 자체를 상호 존중의 마음이면 됩니다. 다름으로 보면 됩니다. 진짜 다름으로 보면 됩니다. 북을 이해할 때 뭐 우리가 아는 북한은 호시탐탐 그런 거 말고 누가 모르는가, 무엇을 모르는가 이거 다 모릅니다. 아는 게 별로 없습니다. 무엇을 모르는가? 무엇을 압니까? 모르죠. 누가 모르는가? 다 모르더라. 왜 모르는가? 모를 수밖에 없습니다. 왜 모를 수밖에 없을까요? 가르쳐 줘야 될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알까요? 진심으로 묻습니다. 가르쳐 줘야 될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알까요? 모릅니다. 재앙이죠. 왜 그럴까요? 이게 이제 근본 문제입니다. 왜 모르는가? 북측은 소위 말해서 말입니다. 북측을 이해할 때 사회주의 경제다, 집단주의 체제다, 전쟁선 이야기하는데 북측을 이해할 때 가장 독특한 특징이 하나 있어요. 북측을 이해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가장 두드러진 압도적인 특징은 하나. 뭐냐? 북측을 이해할 때 한 가지 상황입니다. 그들은 미국과의 70년 전쟁을 못 끝내고 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미국과 전쟁 중이에요. 미국은 세계적인 군사적 패권 국가예요. 전 세계 어느 나라도 미국과 전쟁을 원하지 않습니다. 자, 북측은 1953년 7월 27일 휴전협정을 체결했지만 전쟁을 못 끝냈어요. 북측은 종전선언 평화협정을 원했어요. 미국은 안 해줬어요. 전쟁선을 계속 유지했어요. 지난 수십 년간 북측은 평화협정 체결하자, 평화협정 체결, 전쟁 끝내자고 했지만 안 해줬어요. 즉, 엄존하는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전 세계적인 군사적 패권 국가인 미국과의 전쟁을 못 끝내고 있는 유일한 나라가 바로 북이에요. 이 상황은 말입니다. 북에게 어떤 상황을 초래했는가? 북은 의미 있는 어떠한 것도 발표하지 않아요. 우리 정부가 수십 년간, 미국 정부, 미국 CIA가 수십 년간 추적하는 게 있어요. 북한 정부의 1년 예산이 얼마 되지? 아무도 몰라요. 왜? 발표하지 않아요. 북한의 산업 구조가 어떻게 되는지 아무도 몰라요. 발표하지 않아요. 군수산업, 민수산업, 소위 말하는 이 영역 다 비밀이 가져 있어요. 왜? 발표하지 않기 때문에. 북이 발표하지 않으면 모르는 겁니다. 아예 몰라요. 추정. 북한의 경제지표, 한국은행이 매년 추계치를 냅니다. 추계. 그냥 허구적 추계치일 뿐이에요. 아니면 말고. 이 모든 정보들은 말입니다. 공식적으로 발표하게 되면, 북측은 이런 것들 공식 발표하게 되면, 전쟁의 상대방인 미국에게는 군사 정보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발표하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왜 김정은 위원장의 동선을 왜 공개하지 않습니까? 이상하잖아요. 그것 좀 발표해주면 되지. 라고 얘기할 수 있죠. 우리적 사고죠. 그들은 전쟁을 못 끝내고 있잖아요. 언제, 어느 때 미국의 타겟이 될 수 모른단 말입니다. 얼마 전에 이란의 슬레이마니는 원투 타겟 당해버렸잖아요. 그게 엄존하는 전쟁을 못 끝내고 있는 북측의 고유한 특징적 상황이기 때문에 동선 자체를 공개할 수 없는 거예요. 언제든 타겟이 되기 때문에. 무슨 뜻이냐? 북미 관계는 말입니다.
실질적 체제라는 것은 국제법적으로 전쟁 중인 상황으로서요. 그들 관계는 상대방에게 사전 선전포고 없이 때려볼 수 있어요. 윤리 도덕적으로는 치탁의 대상이 되겠지만 국제법을 어기는 게 아니에요. 전쟁 중이기 때문에. 라는 이 엄혹한 전쟁 상황이 북측이 여한 어떤 것도 공개 발표를 하지 않게 만들었던 원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몰라요. 그리고 최소한 알아야 되는 게 뭐냐? 사회주의 경제가 어떻게 작동되는지, 사회주의에서는 이 가격이라는 게 어떻게 결정되는지, 액상 가격이 뭔지, 국가가 가격을 어떻게 책정하는지, 자본주의 경제 논리하고 전혀 다르단 말입니다. 자본주의 경제에서는 사람의 노동은 돈입니다. 사람의 노동은 돈이에요. 노동은 임금과 같이 교환되는 개념이 돈입니다. 고전적 사회주의에 있어서는 사람의 노동은 돈이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차이예요. 그래서 똑같이 GDP 계산을 같이 못해요. 우리 전체 GDP 계산할 때 사람의 노동이 2중 3중만 35, 40%는 사람의 노동력이에요. 북측의 GDP를 이렇게 계산할 수 없어요. 기준 자체가 너무 달라요. 아, 굉장히 다른 경제 체제를 갖고 있구나. 맞아요. 사회주의 경제. 그 사회주의 경제 작동의 논리를 전혀 모르고 자본적 잣대로서 이걸 분석하면 분석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마찬가지. 이 집단주의 체제, 집단주의. 우리는 개인주의 사회예요. 그것이 선이에요. 북측의 개인주의는 선이 아니에요. 가치 규범이 다를 수 있다는 겁니다. 윤리와 도덕의 기준이 일정 정도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름에 대해서 그럴 수 있어. 이 마음 하나면 재미있게 다가와요. 아, 그러네. 새로운 거예요. 나와의 다름에 대해서 틀렸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으면 그들도 우리를 틀렸다고 하지 않아요. 안 싸워요. 그러네. 그럴 수 있어. 이 마음이면 쉽게 친해지고 쉽게 어울릴 수 있습니다. 5,000년간 함께 살았던 같은 민족적 동포의 내지는 민족적 정서가 진짜 같아요. 아, 이래서 같은 민족을 그랬구나 라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다만 사회 제도가 일부 좀 다를 뿐이다. 그런 것들은 어려운 거 아니더라 라는 정도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이걸 설명했는데요. 이거 사실은 제대로 설명하면 사회주의다, 집단주의다 3시간 해도 모자라요. 이렇게 우리가 좀 다르네. 뭔가 다른데 원리가 있는 모이더라 라는 정도의 개념만 가지셔야 됩니다. 일반화할 필요 없다 라고만 생각해 주십시오. 폭력적이죠. 죄송합니다. 어쩔 수가 없습니다. 우리 사회가 적대 분단 체제가 북을 바라보게 했던 관점들을 제가 정리해 봤습니다. 첫 번째, 우리 사회 대표는 인식 유형 태도예요. 적대적 관점, 선악을 보죠. 흑백을 보죠. 막보통 이렇게 보죠. 보편적으로. 대립하자죠. 우리가 아는 나너 대상, 객체, 대립하자의 구도를 보죠. 또 다른 인식이 있습니다. 어떻게든 비교해 보려고 합니다. 잘 사나? 뭐든지 비교합니다. 서울과 평양. 하다못해 백두산하고 한라산을 비교합니다. 설악산하고 금강산을 비교해요. 왜 그딴 걸 비교합니까? 설악산은 설악산 나름이에요. 금강산은 금강 나름의 아름다움이 있는 거예요. 그 맹목적 비교가 결국 북측을 폄훼하기 위해서 다름에 대해서는 어떤 것도 모르고 체제의 작동 원리를 모르고 그냥 폄훼하기 위해서 찌질한 것들을 루즈들로 몰아치기 위해서 대부분의 비교해 준 것들은 경제적 관점입니다. 경제적 관점 아시죠? 잘 사나? 저희 어머님이 88이세요. 대구에 지금도 사시는데 어릴 때 국민학교 때 집에 친구들 데리고 가면 애들 가고 나서 항상 물어요. 어머니가 야야 자집은 잘 사나? 어머니 잘 사는 게 뭔데? 자집에는 텔레비 있나? 가 잘 사는 걸 봐요. 미안한 거 아니에요. 우리 그 정도는 다 알잖아 이제. 네? 행복, 잘 삶의 기준이 다를 수 있습니다. 진심으로 드린 이야기입니다. 진심으로 드린 이야기입니다. 제가 카이스트 있을 때 뇌물리학, 뇌과학하는 정재선 교수 아시죠? 둘이서 전 사회과학을 하잖아요. 그건 뇌과학을 해요. 거기는 사람이 행복감을 느낄 때 뭐가 흐른다, 뭐 도파민에 대해서 막 이야기를 해요. 내 관심은 그래, 그건 다 좋은데 도파민이 뭐니 그 행복의 물질이 흐르게 하는 조건을 연구하는 게 내 관점이잖아요. 이 부분 관련해서 남북의 행복
상태를 비교할 때 굉장히 큰 인사이트입니다. 제가 아주 도발적인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선생님들은 북측 사람들도 행복합니까? 자신할 수 있습니까? 아마도 그러실 거예요. 직장하신 분들이, 야, 진짜 폭력적이다. 어떻게 감히 북측 사람들과 우리의 행복의 기준을 비교할 생각을 했을까?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대부분. 헐벗고 굶주리는 그들은 극악무도한 제 속에서 도무지 행복이라고는 없을 거야 라는 기본 인식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인식 없습니까? 저는 최초에 그랬어요. 북을 만났을 때. 그런데 진짜 오랫동안 토론했어요. 행복에 대해서. 인간의 행복에 대해서. 진짜 다양한 사람들하고, 국책의 다양한 사람들하고, 당원, 관료, 노동자, 진짜 많이. 마지막 결론이 뭔지 아세요? 자신할 수 없다. 나는 당신보다 감히 행복하다라고 자신할 수 없다라고 결론 드렸습니다. 저 나름 독특한 사람이에요. 결론은 그랬어요. 그래서 폭력적으로 얘기했죠. 간단치 않습니다. 이 잘 사나의 문제, 참으로 많은 다름이 존재합니다. 그걸 이제 우리가 만나서 확인해 봐야 됩니다. 만나야 됩니다. 백문이 진짜 가슴을 열어놓고 진실되게 순수한 마음으로 만나봐야 됩니다. 대화를 해봐야 아 진짜 우리가 몰라도 너무 몰랐고 그걸 하나하나 확인해가는 과정은 놀라움과 감동과 눈물일 수 있습니다. 어차피 우리 전체 공동체 문제이기 때문에 반드시 해야 됩니다. 유일한 선은 아니요. 유일한 악은 무지다. 참 엄청난 경고인데요. 제가 여기서 이 말씀 꼭 드리죠. 나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나의 이 무지가 악이 될 수 있다는 것. 내가 배웠던 그 상식이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였구나 이럴 수 있다는 것. 그게 분단체제가 만든 참혹한 거짓일 수 있다는 것. 이거 늘 새겨보십시오. 한 가지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사건에 10가지 요인들이 작동해서 한 가지 사실이 나왔어요. 그 사건을 설명할 때 3가지만 아는 사람은 3가지만 이야기할 겁니다. 5가지를 아는 5가지 얘기할 거예요. 10가지를 아는 사람 10가지 다 이야기할 겁니다. 3사람 다 똑같이 자기의 견해가 맞다고 얘기할 겁니다. 왜? 자기가 본 게 다이기 때문에. 그러나 3가지와 5가지와 10가지를 아는 암의 차이 때문에 충돌이 생겼습니다. 거기에서도 무지가 악이 될 수 있다는 거. 한번 곰곰이 새겨보여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남과 북 우리 함께 살 수 있을까? 책입니다. 진짜 잘 쓴 책입니다. 중학교 2학년, 3학년들이 읽을 수 있습니다. 고3, 대학교 1학년들이 북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애들이 저한테 물었습니다. 교수님, 그거 굳이 통일하려고 합니까? 필요 없어요. 라고 질문을 던지는 시간들 속에서 그 질문과 제 답변을 엮어서 책으로 만든 건데요. 2시간밖에 안 걸립니다. 보세요. 책 장사 아닙니다. 인식의 사이트를 넓히기 위해서. 다양한 이야기를 썼습니다. 내 삶을 바꾸는 고찰. 남북의 평, 한반의 평은 우리 어떻게 생각이 되었습니까? 아, 꼭 기억해 주세요, 여러분. 우리 엄청난 거짓에 속았던 게 하나 있습니다. 남과 북이 화해협력과 남북연합을 쭉 가는 과정 속에서 통일 비용은 존재할까요? 맞습니다. 통일 비용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대한민국 통일 담론의 가장 1번 담론이 통일 비용론입니다. 통일 비용론은 반통일 담론입니다. 국민들의 마음속에서 통일을 반대하게 하기 위해서 통일 비용론을 만들어냈습니다. 통일 비용론의 고전적 개념은 뭔지 아세요? 통일 비용론의 고전적 개념은 말입니다. 북한의 붕괴를 상징합니다. 북한이 붕괴했을 때 2,500만 전체 북한 인민들의 사회복지를 남측이 다 책임지고 우리 국민들 1인당 매년 통일 세금을 얼마씩 내야 됩니다. 2,500만 국민들의 1인당 GDP를 3,000불, 5,000불, 7,000불까지 올리는데 향후 30년간, 50년간 매년 통일 세금을 얼마씩 부담해야 돼. 이게 통일 비용론의 고전적 개념이에요. 그런 통일은 없어요. 이거 누가 만들었을까요? 통일 비용론 누가 만들었을까요? 일본이 만들었습니다.
어처구니 없지 않아요? 이게 기회가 있어요. 그들은 왜 한반도의 통일병론을 만들었을까요? 반통일 분단 심화의 이데올로기입니다. 상호 존중의 마음이면 돼요. 오히려 개성공단 해봤습니다. 14년간. 어마어마한 일들이 있었어요. 남과 북이 엄청난 신의 조건이 있었어요. 터주기는 없어요. 완벽한 신의 조건을 내더라. 개성공단의 14년 역사가 그것을 반영. 즉, 통일병론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기만입니다. 통일에 비용 들지 않는다. 오히려 유무상통하면서 상호 철저히 윈윈하더라. 어마어마합니다. 남북경협을 평화경제라고 합니다. 평화경제가 만들 세상은 우리가 단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어마어마한 세상들입니다. 분단체제는 그것을 은폐, 왜곡, 가리죠. 어떻게 바꿀 것인가? 상상, 무엇이든 상상해 주십시오. 그 이상일 것입니다. 분단의 폐, 분단 문화는 우리 공동 나의 삶을 어떻게 규정하는가? 완벽히 유린했습니다. 다만 우리는 몰랐을 뿐입니다. 어떤 일을 있었는지, 나의 삶을 어떻게 규정했는지, 어떻게 왜곡했는지 아예 문제 자체가 없습니다. 저는 분단을 국민 불행의 구조적 근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상황을 넘어설 수 있다면 어마어마한 대폭발이 있을 수 있다. 남북에 빠지는 통일동은 발생하지 않는다. 라는 말씀 드리고요. 저에게 15분이 남았습니다. 이거 빨리 이야기하겠습니다. 제가 개성공단 왜 말씀드린다고 했죠? 왜 이걸 소개한다고 했습니까? 다 죽으셨나요? 강의 모두에 제가 개성공단을 소개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한 가지입니다. 아니, 저 엄청난 것을 왜 몰랐지? 분단체제는 왜 이 개성을 가렸지? 그 하나의 모델을 보세요.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가져왔습니다. 서울에 수십 킬로. 남북 경협은 북이 하자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북을 설득해서 하자고 했습니다. 북측은 우리가 경협하자고 했을 때, 아니, 전쟁도 안 끝났는데, 종전선언 평화협정 체결이 먼저지. 전쟁상에 무슨 경협을 아니야. 별로 호락호락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종전선언 평화협정은 미국이 동의해야 되고 미국이 하는 건데, 지금 당장 미국이 안 하지 않냐. 남북이 경협을 통해서 상호 신뢰 구축을 해서 우리 관계만 쭉 나가버리면 미국도 어쩔 수 없이 종전선언 평화협정 하지 않을까? 단계적으로 신뢰부터 구축하고 가자는 거였어요. 그래서 2000년 6.15 공동선언에서 남북과 북이 통일 방안을 합의한 이후에 2000년 8월에 남북 경협을 합의합니다. 우리는 시너지를 원했고 해주를 원했어요. 여기는 여러분 보시기에 여기가 1당에 100만 평의 모습입니다. 남과 북이 합의한 규모는 2천만 평입니다. 여기에 20배. 합의서는 2천만 평, 구도로는 1억 평까지, 1억 평까지. 이게 타중 문산의 아파트입니다. 진짜 가깝습니다. 이게 휴전선이에요, 휴전선. 돌아선 전망대가 있죠. 원래 이 2천만 평 안에는 북측의 서부전선의 주력 최정예군 무력이었던 6사단, 64 기갑사단, 62 포병여단, 6만의 군 무력이 있었던 군사 기지였습니다. 그 군사 기지 6만의 군병력을 송악산 뒤쪽으로 6km, 10에서 15km 물리고 그 자리에 남측의 기업들을 받았습니다. 자, 남측의 자본과 기술이 북측의 토지와 노동력이 만나서 평화도 만들고 경제 번영도 하자라고 해서 만들었습니다. 북은 진짜 왜 개성공단을 했을까요? 북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왜 개성공단을 했을까요? 알 수가 없죠. 알 수가 없죠. 우리 사회에서 말입니다. 가장 도드라진 담론이 있어요. 북이 개성공단한 이유. 제일 많이 들은 경험입니다. 돈줄, 달러박스, 외화벌. 싹 거짓말입니다. 최소한 북측은 개성공단을 돈이니 달러박스니 이런 경제적 관점에서 하지 않았습니다. 경제적 관점에서 하지 않았다? 왜 했을까요? 6만의 군병력을 물렸어요. 그 자리에 남측의 기업들을 받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만약에 누군가가 아닙니다. 만약에 누군가가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남측의 기업들이 수천 개가 그 자리에 들어와 버리면 물리적으로 남북 간에는 전쟁의 위기가 근본적으로 사라진다. 평화를 실질적으로 구현하기 위해서 개성을
내놨다 라고 이야기한다면 용납할 겁니까? 모르죠. 다 듣는 게 처음이기 때문에. 최소한 북측이 개성공단을 돈의 관점에 사지 않았다라는, 달러 박스라는 관점에 사지 않았다라는 여기까지 논거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땅값의 문제입니다. 1땅에 100만 평 땅값의 문제. 당시에 LH 토지공사가 남측 기업들한테 분양을 했어요. 평당, 공장 부지는 평당 14만 9천 원. 우리 재단이 가지고 있는 15층짜리 빌딩, 이런 종합지원센터 상업 용지는 평당 45만 원. 100% 그냥 다 했습니다. 평당 공장 부지는 14만 9천 원, 상업 용지 45만 원, 호텔 같은 거 100만 원짜리 있었어요. 100% 그냥 다 끝났어요. 북측에 물었어요. 남측의 자본과 기술이 북측의 토지와 노동력이 만나기 때문에 토지값, 우리 분양 다 끝났기 때문에 토지값을 주겠다고 그랬어요. 북측은 토지값, 땅값을 얼마를 달라고 했을까요? 알 수가 없죠. 이런 취지로 얘기했어요. 우리는 개성공업지구를 6.15 공동선언에 정신이 입각하여 북과 남의 평화의 제도화를 위해서 특혜적 조치를 내어놨습니다. 그냥 쓰시면 됩니다. 돈의 관점은 자본적 가치예요. 사회주의 경제제도에 돈의 가치는 없어요. 땅값은 자본적 가치관념이에요. 사회주의는 땅값 자체가 없어요. 여하간 간에 돈줄이니 달러박스니 이 개념 자체가 우리적 일반적 인식이라는 겁니다. 여하간 간에 그들은 결국 우리가 옥신각신해서 주긴 줬어요. 얼마를 줬는가? 그렇잖아요. 우리 경제력이 그들이 한 4, 50배가 됩니다. 우리는 분양을 다 했어요. 돈 다 받았어. 근데 땅 주인은 안 받겠대. 그래서 옥신각신해서 겨우 설득해서 우리가 쥐어줬어요. 얼마를 줬는가? 1제곱미터당 1,000만. 1제곱미터 상징적으로 주긴 줘야 되잖아요. 야, 이거 퉁치자. 상징적으로 1제곱미터당 그래 1달러 해라 1달러. 한 제곱 1제곱미터 1달러 하면 되겠네. 한 달러 하면 되겠다. 한 달러. 사실 그 한 달러도 돈을 안 줬습니다. 여기에 도라산, CIK 같은 북측에 건물들 지을 때 시멘트 같은 현물을 줬습니다. 첫 번째, 그들은 돈 때문에 하지 않았다는 그 첫 번째 사례, 땅값을 받지 않았다는 거. 거의. 두 번째 사례, 북측 노동자들 임금의 문제입니다. 북측이 애초에 이 개성을 만들 때 돈줄과 달러박스를 위해서 만들지 않았다. 두 번째 논거는 노동자들 임금 협상 과정에서 나타납니다. 2004년 협상입니다. 여기에 들어갔던 대부분의 우리 기업들은 말입니다. 사실은 싼 임금을 못 들어갔어요. 북측 노동자들이 얼마를 줘야 될지가 하나의 초미의 관심사였습니다. 당시 이 협상을 통일부, 국정원, 산자부가 하게 됩니다. 청와대에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그 협상의 컨트롤 타워에 있었어요. 뭐래든가 베트남, 인도네시아, 중국의 시안까지 보내서 거제 임금을 조사하게 있었습니다. 비교해가지고 적정을 주겠다. 당시에 여기 들어가게 된 시범단지 기업들 불러가지고 간담회를 해봤어요. 북측 노동자들이 얼마 정도 주면 경쟁력이 있겠습니까? 최소한 중국보다는 경쟁력이 있어야 됩니다. 했을 때 당시 기업들은 말입니다. 의류 봉제 파트는 도합 한 100불 정도, 한 달에 한 100불 정도면 경쟁이 있을 것이다. 전기전자 기금속 파트는 150불 정도 가능하다. 우리가 100불, 150불 염두에 두고 100불 제한하고 협상 들어갔을 때 북측은 얼마를 제한했을까요? 알 수가 없죠. 북측이 똑같이 얘기했어요. 취지는 그거였어요. 우리는 이 개성공업지구를 6.15 공동선언의 정신에 입각하여 북과 남의 평화의 제도화를 위해서 특혜적 조치를 내어놨습니다. 월 50불이면 되겠습니다. 100불과 150불을 염두에 두고 협상을 시작했는데 그들은 50불을 달려요. 이상하지 않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북측 허시탐탐 다 허상이죠. 여하간에 그들은 50불을 불렀습니다. 그래서 북측 노동자들은 말입니다. 땡큐잖아요. 바로 서명했죠. 감사하다고 하면서. 한 달에 연장, 야근, 특근을 다해서 50불 기본임금에 연장, 야근, 특근을 다해가지고 한화로 한 달에 6만 3천원을 받았습니다. 최초 2004년, 2005년, 2006년 초기 3년간 야근까지 다 해가지고 실제로 받아갔던 한 달 월급 총액 임금이 6만 3천원, 달러로 57불. 진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한 달에 진짜 열심히 일한 야근까지 한 그들에게 57불 6만 3천원을 주고 나서 퍼졌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그런 것이 바로 악마입니다. 제정신일까요? 중요한 것은 말입니다. 북청 노동자들의 이 노동력을 임금으로 환산하는 것 자체가 우리 집 마인드예요. 북측의 사회주의 경제는 말입니다. 임금이라는 개념이 없어요. 생활비라는 개념이 있어요. 자기 노동을 팔아서 먹고 살지 않아요. 국가적 임무를 수행함으로써 국가의 생활을 담보하는 겁니다. 하여튼 가치가 다른데요. 다시 돌아와가지고 개성공단, 남측의 자본가 기술이 북측의 토지와 노동력이 만났지만 우리 사회의 보편적인 상식인 돈줄, 달러박스, 허구, 키만, 거짓이 들어가는 이야기입니다. 아니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왜 모든 국민들은 이런 인식을 갖고 있을까요? 무슨 짓을 했을까요? 언론은. 이명박 박근혜 정부는 왜 이런 걸 심었을까요? 닫아야 되기 때문에. 애초부터 닫아야 되기 때문에. 이거 언제 했습니까? 김대중 정부 때 약속하고 참여정부 때 아무 문제 없었어요. 진짜 좋았어요. 법이 없어도 뭐라도 잘하자고 했었어요. 하고 있었어요. 개성공단은 2003년에 착공해서 2004년에 첫 제품이 나오고 5년, 6년 쫙 나가다가 언제부터 비정상되느냐? 사실은 2008년 이명박 정부가 들어오면서부터 굉장히 시끄러워집니다. 모든 합의들을 다 깨버리잖아요. 누가 깼을까? 당연히 국이 깼다고 생각하시잖아요. 다 우리가 깨버렸어요. 그런 건 국민들은 몰라도 돼요. 정부가 언론을 통해서 우리가 다 깼다고 얘기 안 해도 되잖아요. 그게 분단체제라는 거예요. 허구적, 기만, 거짓의 분단체제. 그래서 그때부터 개성공단은 시끄러워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기가 송악산입니다. 송악산. 이렇게 출근하는 차량들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퇴근하는 차량들의 모습이고요. 차량 심사하고 인원 심사하고 우리 재단이 갖고 있는 관련 갖고 있는 출퇴근 버스입니다. 5만 5천 명의 북측 노동자들이 있었습니다. 3천 명이 자전거로 출퇴근했습니다. 아시죠? 아, 모릅니다. 죄송합니다. 5만 5천 명의 개성시 대풍군, 장풍군, 판문군 때 세계 최고의 품질 경쟁력을 담보했던 세계 최고의 생산성을 담보했던 사람들. 세계 최고를 일 잘합니다. 아까 6만 3천을 그랬죠. 4년차부터 우리가 5%씩 올려줬어요. 매년 임금 상한율이 5%입니다. 아무리 많이 올려도 5% 이상 못 올려줘요. 제일 많이 줬을 때 얼마 줬는가? 2015년 12월에 최고 많이 줬습니다. 연장 야근 특근에서 일요일 4일 다 근무했을 때 150불, 한 16, 17만 원 정도 됩니다. 국내에 들어와 있는 동남아 이주 노동자 1명을 고용할 수 있으면 개성공단에서는 북측의 노동자 13명을 쓸 수 있어요. 그런데 이 1명은 세계 최고의 노동력이에요. 남측에서 만드는 것보다 더 고품질 생산성을 구현해버려요. 그래서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어마어마하게 벌어버렸어요. 13명을 고용할 수 있는데 그 한 명 한 명의 고품질 구현 능력은 어마어마해요. 돈을 벌 수밖에 없었어요. 압도적으로 포격이었어요. 이를 투자하면 GDP 기준으로 30을 가져왔어요. 30. 3이 아닌 30. 베트남에 가서 버는 것보다 최소 5배는 더 벌어요. 왜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는 몰랐을까요? 다 모르셨잖아요. 이 자리에 오시기 전에. 그게 분단체제예요. 대부분의 국민들에게 개성공단은 굉장히 부정적인 인식이 강합니다. 왜? 그런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닫으려고 계속 심었지 않습니까? 이 엄청난 개성공단 평화적 가치, 안보적 가치, 통일 문화 미래적 가치, 경제적 가치를 생각한다면 개성공단을 열지 못하고 있는 매일매일이 정책 실패의 매일매일입니다. 그 사례로서 개성을 지금 소개하는 겁니다. 진짜 남과 우리 같이 일을 해요. 몰랐던 사람들이 쭈삣쭈삣 몰랐던 사람들이 친해집니다. 진짜 친해집니다. 순수하고 맑고 착하잖아요. 친해져요. 왜 살아있는 안 하겠습니까? 그게 개성이었어요. 놔두면 어떻게 됩니까? 이런 개성들이 2개, 3개 생겨버리면 분단체제는 허물어지죠.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강력하게 하고자 하는 것이고 미국은 절대 반대하는 것입니다. 단순해요. 남북은 평화를 원해요. 그 평화가 진짜 두려운 사람들. 미국. 결국 분단체제의 본질인 미국을 만나게 되죠. 이것을 외면할 것인가? 직시할 것인가? 문제제기할 것인가? 아니면 대충 양해하고 말 것인가?
이렇게 북측 노동자들의 모습을 봅니다. 자, 시간이 다 됐습니다. 사실은 말씀드렸죠. 2시간이라는 시간은 폭력입니다. 말도 안 되는 폭력이에요. 개성공단만 5시간, 6시간 해야 됩니다. 분단만 5시간, 6시간 해야 됩니다. 저에게 2시간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선생님들의 기존 인식 사이트에 조금의 다름을 전해드렸던 것만으로도 충분히 했다고 생각합니다. 장시간 정신적 폭력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